주가의 향방을 알 수 있는 힌트, 기업에게 직접 듣는 IR 정보, 노다지 IR 노트에 있습니다. 고정 댓글을 타고 오세요. 오랜만에 다시 모셨습니다. 네, 오랜만에 김정호 뵙겠습니다. 교수님. 아이고, 감사합니다. 더운 여름에 잘 계시죠? 아유, 그럼요. 덕분에요. 네. 지난번에 우리 카이스트 김정호 교수님 출연해 주셨을 때 저희가 썸네일에 처음으로 HBM의 아버지 라고 달았는데 되게 좀 부담스러워 하시긴 하는데 이제 다른 유튜브나 언론사에서도 다 그렇게 또 쓰더라고요. 네. 그래서 네. 제가 아버지는 좀 아닌 것 같고 제가 삼촌. 손자 하나밖에 없으니까 그런데 생각해 보니까 HBM은 한 20년 이상 꾸준히 했던 것 같습니다. 예. 근데 그 HBM이 이제 제대로 막 열매를 맺고 꽃을 피우고 이런 시기잖아요. 저는 이제 제 개인적으로는 네. HBM이 이제 시작했구나 이런 생각이 들고요. 그런데 이제 그 산업적으로 경제적으로 이제 너무 HBM에 관심이 많으시니까 연구자 입장에서는 또 조심스럽고 조용히 집중하기 어려운 이런 점이 있는데 그래서 이제 몇 개월째 고민을 했습니다. 계속 할까, 딴 거 해볼까. 그런데 생각해 보니까 HBM이 지금 산업적으로 중요해지기는 했지만 앞으로 갈 길이 많다 이렇게 생각해서 지금이 HBM이 뭐 10단까지 이게 층수가 아니라 이제 개발 단계가 10단까지 있다면 이제 한 3단쯤 오지 않았을까. 그래서 너무 할 일이 많은 것 같고 또 공부하고 싶은 것도 많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요즘 그 내적인 동기 이거 막 궁금하고 해보고 싶은 게 막 폭발하는 그런 단계입니다. 그래서 좀 컴다운 해야 되는 그런 시기에 온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질문 주신 걸로 보면 이제 시작이다. 그래서 세상의 중심을 HBM으로 한번 바꿔보고 싶다 이런 생각도 갖고 있습니다. 이제 한 30% 왔다. 뭐 조금 성년까지 간다고 하면 이제 한 초등학교 한 3, 4학년 정도 뭐 이런 정도죠. 이제 미적분 해야 되는데 이제 그 구구단 정도 하는 정도에 그렇게 저는 생각합니다. 물론 이제 자본의 투자라든가 뭐 그 AI의 흐름 이런 게 관계는 있지만 기술적으로 저는 되게 크게 그려보고 있습니다. 와. 근데 사실 그 HBM도 이제 어떻게 보면은 문을 열게 된 계기가 역시 이제 AI 시대가 되면서이잖아요. 그렇습니다. 교수님도 어떻게 AI 서비스 많이 좀 이렇게 쓰고 계신가요? 네. AI 서비스를 쓴다라면 뭐 챗GPT나 이런 글 쓰고 뭐 영어로 쓰고 교정을 받거나 뭐 이런 게 합니다만은 연구 입장에서는 AI를 주로 어디 쓰고 있냐면 HBM 설계 자체를 인공지능으로 자동화해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석박사 대학원생 상당히 그 고급 인력이 설계할 수 있는 그 HBM의 요소가 몇 군데 있습니다. 저희는 주로 HBM이라고 보면 인프라 설계, 전기를 어떻게 공급할 것인가, 어떻게 냉각하실 것인가, 엘리베이터를 어떻게 설계할 것인가, 뭐 층간 소음을 어떻게 없앨 것인가, 비가 와도 그 누수가 없게 제가 이제 비유적으로 말씀드린 건데요. 신뢰성을 높이는 다양한 기술이 하나가 있고 또 하나는 이제 HBM과 GPU 사이의 데이터 폭을 넓히기 위해 많은 이제 기술적인 요소가 있는데 그거를 인공지능으로 자동화해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최근에는 거기에 더 나가서 학생이 직접 코딩하는 게 아니라 저희가 이런 설계하는 인공지능을 만들자 했을 때 그 코딩 작업도 챗GPT를 이용해서 한다든가 그 위에 LLM이라고 해서 인공지능하고 이제 말을 주고받는 인공지능으로 해서 말만 하면 다 HBM 설계해주는 그러한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 자신은 뭐 HBM을 뭐 영상을 만든다든가 장문하는 데 많이 쓰진 않고 그런 연구 쪽에 많이 활용하고 있습니다. 또 일반인들은 글을 만들거나 그림이나 뭐 음악을 만들거나 이런 쪽으로 또 쓰고 있고 연구하시는 분들은 또 연구 파트에 맞게끔 또 활용하고 보고서를 쓰거나 뭐 이메일을 주거나 우리가 이제 일을 하는 데 있어서 많은 부분이 이제 그 first draft라고 해서 논문이든 보고서든 초안이 있고 또 자료를 모으는 게 있는데 저도 그
일하는 경우에 많은 경우 이제 발표 자료를 만들거나 그렇게 하는데 그 경우 뭐 자료를 모으고 스토리라인 꾸미고 초안 만드는 데 시간이 대부분 걸리고 그거 가지고 완성도 높이는 거는 뭐 집중하면 한두 시간이면 금방 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아마 우리 미래의 대부분의 그 AI가 사용되는 거는 어떤 창작 작업, 또 하나는 그게 이제 디지털 플랫폼, 마이크로소프트 그러니까 구글과 결합해서 또는 네이버나 카카오하고 결합해서 우리가 거기에 머물지 않으면 안 되게 되는 상황을 만들어서 사용료를 내게 하거나 광고료 수입을 얻거나 뭐 이런 비즈니스 모델이 있을 텐데 저는 이제 공학자니까 또 연구자니까 HBM 설계를 인공지능으로 자동화해보는 그런 연구를 해보고 있습니다. 혹시 느끼시기에 이 AI 기술도 사실 이게 챗 GPT가 지금 3.5 버전이 나온 게 네. 1년 8개월밖에 안 됐더라고요. 그렇습니다. 2년도 안 됐어요. 네, 네. 그 사이에 또 엄청나게 빠르게 기술들이 또 진화하고 있잖아요. 네, 네. 어느 정도로 체감하고 계세요? 저는 이제 그 챗GPT가 나온 게 거기서 이제 트랜스포머라고 T라는 단어가 나오는데 이제 생성하는 기본 구조인데 네. 인코더 디코더를 갖고 있는데 상당히 성능이 좋단 말이죠. 네. 그래서 요즘은 이제 음악도 만들고 그래서 저희 홈페이지는 인공지능으로 음악을 만들어서 그것도 학생이 연주를 해서 이렇게 또 작품을 올리기도 하는데 또 그림도 그려주죠. 근데 제가 보기에 한 단계 더 나가서 이제 동영상을 이제 인공지능이 만들기 시작하지 않았습니까? 네, 네. 소라라는 동영상 그쵸. 생성 엄청나죠. 인공지능이 있는데 그게 1분짜리 만드는데 지금 뭐 한 10시간이 걸렸다. 그렇다라면 아마 그 오픈 AI라든가 이런 기업들은 1시간짜리 영화를 1분 내에 만드는 그런 기술을 개발하는 과정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주제만 주거나 아니면 뭐 시놉시스만 주면 영화를 만들어내는 영화를 한 편 만들려면 수백억의 돈이 들고 많은 스텝과 시간이 들 텐데 그마저 인공지능이 하게 될 것 같습니다. 뭐 그런 시기가 저는 오래 걸릴 것 같지는 않고요. 그런 인공지능을 우리가 멀티모달 인공지능이라고 합니다. 더 나아가 보면 거기다가 이제 감정도 집어넣고 우리가 파인 튜닝이라는 강화 학습 방법이 있는데 감정까지도 훈련을 시키고 우리가 감정이라고 하는 것도 뭐 부모님께 물려받 같이 살면서 이렇게 네네. 우리가 학습 통해서 얻은 거 있을 수도 있고 또는 인류가 진화하는 과정에서 우리 유전자에 숨어져 있을 수도 있고요. 그래서 감정, 자아, 윤리, 도덕 이런 것까지도 인공지능에 들어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얼마 전에 오픈 AI가 그 챗 GPT 옴니 발표했을 때 보니까 되게 이제 격정을 내는 그런 음성으로도 답변을 해주고 뭐 부드럽게 해달라면 나긋나긋하게 해주고 장난 아니더라고요. 예, 그래서 이제 성격까지 제가 저희 연구실에서 인공지능 전 세계에 나와 있는 인공지능에 대해서 MBTI 검사까지 해봤습니다. 사람만 MBTI 성향이 있는 게 아니라 인공지능별로도요? 그리고 연애 점수도 매겨봤어요. 누가 더 연애를 잘하나? 인공지능끼리요? 아니죠. 우리가 이제 인간의 연애를 얼마나 잘할 수 있나 연애 지수 이런 걸 또 점수로 매겨주는 사이트가 있습니다. 네네. 가령 이제 인간이 거기에 질의응답하면서 그러면 이제 어떤 사람은 나는 솔로에 나오면은 거의 왕따 수준의 MBTI가 연애 지수가 나올 수도 있고 어떤 그 인공지능은 뭐 아주 연애도 잘하는 그러니까 뭐 그런 이제 인공지능인데 MBTI하고 연애 지수도 다르더라고요. 근데 저희가 해보니까 성격은 저는 제 자신 MBTI 검사 안 해봤거든요. 근데 이제 연구용으로 이제 인공지능에 해봤는데 국내에서 나오는 인공지능, 해외에서 나오는 인공지능 이렇게 검사를 해봤는데 대체적으로 조금 개방적인 성격을 갖더라고요. 그게 인터넷에 글 올라온 것들이 다 좀 개방적인 성격, 사교적인 성격들의 사람들의 글이 많이 나와져 있지 않나 이런데 연애 점수를 매겨보니까 30점대인 연애 지수 인공지능도 있고 좋은 점수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30점인 그 어느 회사 인공지능인지 제가 말씀을 안 드리지만은 왜 이렇게 점수가 낮을까 봤더니 너무 논리적이더라고요. 꼭 이과 학생들이 저 연애 못하는 것처럼 MBTI P. 예, 그래서 뭐
만나서 양자역학 얘기하고 수학 얘기하고 이러면 안 되잖아요. 그 상대방의 그 관심 있는 거에 맞춰서 또 분위기에 맞춰서 쪽지를 주고받을 때 막 미적분해서 보내고. 네. 그래서 하여튼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미래는 저와 인간과 똑같이 개개인 전 세계 수십억 인구와 똑같은 인공지능이 컴퓨터 안에 숨어져 있고 제가 계속 데이터를 주면서 학습을 하는 거죠. 그리고 어떻게 되다 보면 그 사람들이 주로 결정을 내리고 우리는 이제 약간 로봇처럼 시키는 대로 하게 살게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도 거꾸로요. 예. 그런데 이제 그런 과정에서 지금 이제 멀티모달 인공지능 좀 왔는데 기술적으로 보면 뭐 학습 방법이라든가 뭐 기술적으로 보면 다 가능하지 않느냐. 야. 너무 이제 반도체가 많이 들고 전기가 많이 들고 비싸긴 합니다만은 그렇습니다. 그 얼마 전에 영상 보니까 아예 그냥 핸드폰 2개를 놓고 네. 이쪽에 봇 둘이 대화시키고 네. 아니면은 챗봇 창 안에서 여러 가지의 캐릭터들을 미리미리 넌 이거야 설정해 놓고 네. 너네끼리 토론해봐 이렇게 네. 시키는 것도 되고 네. 아예 챗봇끼리 서로 계약서를 주고받으면서 계약 문구를 조율하도록 하고 뭐 이런 것도 있다 하더라고요. 네. 저는 그거보다도 더 걱정스러운 게 뭐 지네들끼리 그렇게 살라 그러고 사람들이 결혼을 안 하고 인공지능하고 결혼하고 그럼 월요일은 어느 배우 닮은 사람, 화요일은 어느 배우, 월화수목금토 다른 캐릭터하고 살 수도 있고 그 현실과 가상이 분리 안 되게 메타버스 안경 쓰고 살 수도 있고 그래서 우리 사회가 지금 저출산 문제 뭐 그다음에 수도권 집중화 아파트 여러 가지 사회적인 이슈가 있는데 그런 게 직접적으로 돼서 이제 결혼율과 출산율이 떨어질 수 있는데 그중에 새로 지금 등장하는 게 인공지능하고도 사람들이 살게 될까 봐 걱정입니다. 진짜 그 영화 속 네. 그 이야기가 현실이 될 수 있는 거죠. 네. 이제 뭐 외국에서 나온 거 보니까 로봇의 움직임뿐만 아니라 표정, 뭐 피부의 질감 이런 것까지 다 연구가 되고 있고요. 막. 네. 그래서 제가 이런 내용을 뭐 학생들하고도 이야기 많이 하고 이제 강연에도 조금 쓰는데 그렇게는 생각합니다. 어떤 때 내가 너무 소설 쓰고 있나. 그런데 제가 이제 인공지능 학습 방법도 공부를 많이 하고 또 반도체, 슈퍼컴퓨터 이런 다양한 전체적인 구도로 봤을 때 기술적으로는 다 가능하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기술적으로는 다 가능하다. 예. 사람이 이제 착각할 수도 있는 그런 시대. 이미 착각하고 살고 있지 않나요? 우리가 뭘 본다는 자체는 빛이 반사돼서 우리 눈에 오는 거잖아요. 그렇죠. 조명에 따라서 분위기가 바뀌는 거 아니에요? 맞습니다. 불 끄면 아무것도 못 보고 그러니까 이미 인간이 보고 있는 것 자체는 허상을 보고 우리가 보고 싶은 대로 보고 사는 거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맞는 말씀입니다. 저희도 지금 조명을 켜고 있습니다만 이 조명 색깔을 빨갛게 바꾸면 저희 얼굴도 붉게 보이겠죠. 네. 그런 것처럼 한 끗 차이입니다. 네. 무엇이 진실이고 무엇이 가상이고 이것도 이제 구분하기 어려운 시대가 또 될 수도 있는 거고. 그렇습니다. 이미 우리가 그런 시대에 살고는 있지만 더 심화될 것 같습니다. 그 수준, 그 미래에 우리는 어느 정도나 와 있다고 보세요? 아까 한 반도체는 한 30% 네. 정도 말씀을 해주셨는데. 인공지능도 한 30% 정도. 왜냐하면 인공지능의 수준이 거의 반도체가 결정하기 때문에 그렇다고 생각을 하고요. 근데 이제 그런 시대를 가정을 하면 인간이 과연 저항할 수 있는가 그런 흐름에 이제 그런 생각도 하게 되는데 자 아까 그런 시대 인공지능에 우리가 지하철에 타면 10명 중에 9명이 스마트폰 보고 있는데 그럼 우리는 인터넷이나 유튜브로부터 자유로운가 종속돼 있나 저는 반반이라고 이렇게 봅니다. 근데 이제 우리가 인공지능을 언제 어디서나 이렇게 사용하게 하려면 우리가 언제 어디서 접속해서 쓸 수 있어야 되잖아요. 그렇죠. 이제 그런 서비스 방법이 이제 클라우드라는 서비스 방법입니다. 이제 오픈 AI나 마이크로소프트나 구글, 아마존, 메타 다 그렇게 하고 싶어 하는 거죠. 그러니까 강력한 데이터 센터 수십만 명이 동시에 사용할 수 있고 학습할 수 있는 인프라가 필요한 거죠. 네. 그런데 또 다른 방법은 내 스마트폰 안에다가 두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데이터와 학습과
지능을 내가 컨트롤하겠다. 그런 게 이제 엣지라고 하기도 하고 뭐 스마트폰 AI, 뭐 PC AI 뭐 이렇게 얘기하는데 약간 비관적으로 보면 스마트폰에 AI를 넣고 싶어 하긴 하지만 네. 그 우리 스마트폰에 넣을 수 있는 그 인공지능의 컴퓨팅 양, 메모리 용량이 충분하지 않아요. 그리고 너무 인공지능 기능을 집어넣으면 배터리가 빨리 나가거든요. 그래서 벽돌만한 또 스마트폰 다시 들고 다닐 수는 없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상당히 제한적으로 우리가 온 디바이스 AI를 사용하고 아마 대부분은 그 클라우드 형태로 우리가 받지 않겠나. 그리고 우리 스마트폰에서 학습은 못하고 우리가 추론이나 생성하는 역할만 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대부분의 학습이라든가 대형 생성은 아마 클라우드에서 하게 될 것이다. 그러면 개인이 AI를 이렇게 제어하고 어떻게 할 수 있는 정도가 상당히 제한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최근에도 뭐 온디바이스 AI 관련된 스마트폰도 좀 네. 줄줄이 나오긴 합니다만 역시 네. 그거는 제한된 기능. 저는 그중에 그렇게 일부만 봅니다. 가볍게 쓸 수 있는 것들만 그 안에 담겨 있는 그래서 거고. 지금 이제 엣지로 사업을 많이 하는 기업들이 뭐 애플이 있고요. 그죠? 네. 삼성전자 있고 뭐 중국의 화웨이가 있고 조금 확대해 보면 노트 PC가 모바일 랩탑 이런 게 있지 않습니까? 네. 거기 보면 반도체가 뭐 인텔께 들어간다든가 퀄컴께 들어간다든가 이러는데 지금 제 판단에는 그런 엣지의 AI의 성장. 근데 이제 그런 AI 기능을 넣음으로써 스마트폰이나 자동차의 구매력을 조금 향상시키긴 하지만 속도는 그렇게 높지 않을 것이다. 그래서 대부분의 지금 자본 투자와 기술 개발은 클라우드 서비스 쪽으로 가고 있다. 그러면은 슈퍼컴퓨터가 필요하고 그러면 수백 조의 돈이 필요하고 그래서 엔비디아 주가가 오르고 있다. 이렇게 그렇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데이터 센터를 빼놓을 수가 없고 또 그 데이터 센터에는 뭐 엔비디아 GPU 네. 아니 우리나라 뭐 HBM 많이 네. 들어가게 될 텐데 네. 근데 그 AI 서비스를 하는 기업 입장에서 보면은 천문학적인 투자를 과연 언제까지 할 수 있을 것인가. 네. 엄청난 돈을 쏟아붓고 엔비디아는 돈을 엄청 버는데 네. 과연 지속 가능한가라는 물음도 이제 슬슬 나오는 것 같더라고요. 네. 그게 질문을 그대로 또 옮겨 보면 예. 엔비디아 주가가 얼마나 계속 오를 것이냐. 작년 여름에 우리 졸업생 엔비디아에 가 있는 네네네. 졸업생이 여름이면 한국 옵니다. 그럼 그제 가족 만나고 네. 이렇게 휴가로 오는데 그래서 다행인 게 저희 연구실에 와요. 지도교수 꼴 보기 싫을 수도 있는데 그래서 찾아와요. 그래서 밥 네. 한번 먹는데 그때 주가가 뭐 300불이었나 뭐 350. 작년 여름. 작년 여름. 그러니까 그 주식 분할하기 전에. 네. 예. 그래서 이제 그 주식 한 주만 팔아라 이래서 그걸 이제 인디라는 레스토랑 가서 10명 학생들 맛있는 거 먹었죠. 네, 그래봐야 네. 한 40만 원 됐는데 네. 저희한테 밥 사고 돌아가니까 한 700불 되더라고요. 예. 예. 그래서 요번에 또 다른 엔비디아 졸업생이 왔어요. 예. 근데 얼굴 화색이 좋더라고요. 그러면 집 몇 채 샀느냐 뭐 이렇게는 하는데 그럼 우리도 또 사야 되느냐 물어보니까 자기가 거기 엔비디아 있은 지 10년 정도가 있는데 순식간에 반토막 난 적이 여러 번 있었다. 그러니까 교수님 너무 많이 하지 마시고 그러라고. 근데 제 그 부인도 같이 와서 옆자리에서 카페에 있었는데 화색이 좋더라고요. 근데 이제 캘리포니아 너무 물가가 비싸기 때문에 집값도 비싸고. 삶의 질 그래서 수영장 있는 집 사내니까는 거기서 수영장 텍사스로 가면 이제 수영장 있는 집 사는데 그건 좀 어렵다. 캘리포니아에서는 어렵다. 근데 이제 잔디에 물은 잘 주고 있냐 했더니 자동으로 그러니까 스프링클러 이런 거 한국에 자동으로 와서도 네. 인터넷으로 자동으로 이게 다 그 물 주고 뭐 이걸 하나 봐요 스마트폰으로. 스마트폰. 예. 되게 디테일하게 물어보셨네요. 그렇죠. 네, 그런데 네. 과연 이 시장 그리고 엔비디아가 중심으로 된 GPU 가속기 시장, 그다음에 슈퍼컴퓨터, 그다음에 거기에 HBM 시장이 계속 증가할 것이냐. 저도 이제 궁금하고 제가 집에서 거의 뭐 주식 얘기, 기술 얘기 안 하거든요. 네네. 나는 솔로 보거나 한화 야구 보고 한화 야구 보고 스트레스 받아가지고 이제 안 보신 게 건강에 좋으실 텐데. 그래서
그래도 한 번은 이기고 한 번은 지고 하는데 네. 꼭 다시 옛날 9등, 10등으로 또 내려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건 평균 회귀. 그래서 이거는 연구 대상이다. 뭐 이렇게. 한화 야구는. 예, 그런데 이제 하도 요즘 이제 HBM, 엔비디아가 중요해지니까 네. 가족도 자꾸 저한테 물어보는 거예요. 뭐 아빠 이거 뭐 사야 돼 말아야 돼. 그래서 하지 말라고 주로 얘기하고 그 정신 건강에 안 좋다고. 그런데 제가 생각을 해보니까 저는 이제 복잡한 문제 아무리 뭐 HBM이든 GPU든 뭐 단순 계산을 좀 하는 편입니다. 단순 계산. 단순 계산. 연필로 간단히 끄적거려서 계산이 나오나 뭐 그렇게 하는 거죠. 그 중요한 계약 같은 경우는 뭐 복잡한 계약서는 변호사를 시키고 냅킨에 밥 먹으면서 쓰는 게 더 큰 계약이 이루어지거든요. 옛날 리오넬 메시가 그렇게 계약했다고 냅킨에다가. 아, 그랬나요? 네네. 저도 뭐 그런 거 좋아합니다. 그러니까 중요한 분 만났다가 밥 먹거나 운동하고 끝났을 때 한번 이거 해보시죠. 그럼 긍정적으로 검토해 보겠습니다. 그걸로 결정이 되고 디테일한 건 이제 또 나중에 저게 되지만 네. 그래서 제 계산법에 따르면 네. 제 계산이 틀릴 수 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들이 뭐 제가 틀려도 사과드린다기보다는 뭐 간단한 계산이니까 틀릴 수도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1인당 제가 AI 때문에 네. 추가로 사용되는 사용 요금 뭐 네. 그게 가입비가 될 수도 있고 통신 비용으로 들어갈 수도 있고 그 10만 원이라고 가정해 봤습니다. 네. 그리고 전 세계 10억 명이라고 봤더니 네. 그리고 12달이죠. 네. 10만 원 12달 10억 명 하니까 1200조. 1200조야? 네, 1200조 원 맞습니다. 저기 챗 GPT가 있나? 만 원 곱하기 억 하면 조가 돼서 그렇습니다. 네네. 그 정도의 돈이 투입이 돼야 아까 제가 얘기하는 AGI 시대가 일반적으로 쓸 것 같습니다. 아하. 그러면 그런 회사가 한 10개 되면 일경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10년 내로 그 정도 돈이 투입되고 오퍼레이션이 되면 저는 GPU 1인당 전 세계 인구 블랙웰 1인당 한 대씩 한 대가 한 1억 하거든요. 네. 예. 1억 대가 또 1억 하면 일경이 되나 뭐 그렇습니다. 예. 자, 그래서 그 정도 우리 1,000조 원 정도의 돈이 계속 1년에 투입되고 그런 기업이 한 10개 정도가 움직여야 된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다르게 얘기하면 개인이 전 세계 10억 인구가 한 달에 10만 원씩 내면 가능할 것 같아요. 비용을. 그 어마어마한 돈이. 근데 우리 통신요금 10만 원 내지 않나요? 뭐 가구당 그 정도는 되죠. 아, 그런가요? 가구당으로 따지면.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우리가 의료보험비는 제가 보니까 우리 집은 뭐 소득에 따라 다르겠습니다. 30만 원에서 50만 원 드는 것 같아요. 의료보험비 정도로 돈을 낼 각오가 돼 있으면 이 세상에 옵니다. 또 그것도, 하나는 네. 이제 주택 비용은 한 달에 100만 원도 내거든요. 네. 그래봐야 1,000만 원인데 우리 젊은 사람들이 아파트 살려면 그보다 더 저축해야 되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저는 이 정도 스케일이 이상이 된다. 1인이 10만 원에서 30만 원 정도 돈을 쓸 수 있고 AI 때문에 그리고 전 세계 10억 명이 있으면 그 정도 자본이 투자하면 아까는 저는 AGI 시대가 올 수 있다 이렇게 보는데 그러면 구글이든 아마존이든 마이크로소프트든 그만한 밸류를 창출해낼 수 있을 것이냐. 그러면 사람들이 일할 때 월 10만 원이나 30만 내고 그 AI를 사용하지 않으면 자기 직업을 유지할 수 없다. 가령 트럭 운전하시는 분이 그 자동차를 이용해서 비즈니스를 하는데 고속도로 톨게이트 비용 못 내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상황이 만들어져야 되는데 그런 상황까지 될 만큼 자본 투자가 계속될 수 있느냐. 그게 관건이 될 것 같고요. 그 판별이 2, 3년 내에 나지는 않겠나. 2, 3년 내에요? 네. 계속 수천 조를 그쵸. 투자하고 결과가 안 나오면 결국은 엔비디아 매출액이 떨어지는 거고 주가가 떨어지는 거 이런 거 아니겠습니까? 그때쯤 되면 이제 우리가 너무 빨리 왔나? 좀 네. 쉬어가야 되나? 뭐 AI의 캐즘 시대인가? 또 이럴 수도 있는 거고요. 당장은 아닐 것 같고요. 근데 그 2, 3년 후쯤이면은 판가름 날 것 같다. 네. 그 자본 시장에서 AI의 미래를 믿고 지금 집중 투자하고 그쵸. 있는데 그
누군가 그 돈을 계속 공급해주지 않으면 계속 그 투자를 이룰 수 없다. 그런 시대가 올 수도 있다. 그래서 인공지능이 알고리즘도 누구나 할 수 있고 상당히 공부에 들어가 보면 또 누구나 할 수 있는 측면이 있습니다. 그래요? 그러고 반도체가 있고 하는데 결국 자본의 투입이 결국 반도체의 숫자인데 블랙베리 엔비디아에서 나오면 거 하나 1억 할 것 같거든요. 그런 거를 계속 유지할 수 있느냐. 이게 결국은 AI 시대가 올 수 있느냐 없느냐 이건 것 같습니다. 완전히 이제 자본력의 싸움이네요. 네. 기술력도 중요합니다. 테슬라가 요즘 좀 주춤하잖아요. 네. 그게 두 가지 요소가 있을 수 있는데 하나는 완전 자율주행이 아직 잘 안 오고 있다. 기술적인 네. 거. 또 하나는 중국의 전기자동차가 상당히 그 경쟁력을 갖춘 거에 대한 견제 심리. 이렇게 되는 것 같아요. 네. 근데 AI는 그거보다는 자본이 계속 거기 투입될 수 있느냐. 이걸가 결국은 AI 시대가 도래할 수 있느냐 없느냐. 그러니까 누구나 AI를 쓰고 종속되는 그 시장에 올 수 있느냐. 그게 자본에 의해서 결정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가요? 그 오픈 AI 창업자 샘 알트먼이 네. 7조 달러인가요? 우리나라 돈으로 9천조 원 펀딩을 받겠다라고 해서 막 세상에 놀랐던 적이 있잖아요. 샘 알트만이 이제 유태인이고 그렇지만 저도 공부 많이 했고 AI 공부 많이 해서 결국 저하고 비슷한 그 수식 풀고 있었지 않았을까. 그 정도의 돈이 필요하다는 걸 계산한 거죠. 그 오픈 AI가 무슨 데이터 센터를 2028년까지 짓겠다고 한 그 기사를 봤는데 거기 GPU 280만 대 들어가고 138조 들어간다고 그러거든요. 그거 딱 10배 되면 이제 1380조가 되고 100배 되면 경이 되는 거죠. 그 정도 스케일로 지금 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때 되면 비로소 완전한 AGI 시대. 네. 일반 인공지능. 그러니까 모든 것이 다 그냥 인공지능으로 통하는. 근데 이제 그 돈 다음으로 이제 거기에 또 필요한 게 전력 소모가 엄청납니다. 그쵸. 그런 AI 회사당 원자력 발전소를 10개는 지어야 돼. 10기가와트 정도는 돼야 되지 않을까. 그러면 그 전력을 어디다 설치하느냐. 그래서 상상하기에는 AI 데이터 센터 안에다가 발전소를 같이 지어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도 듭니다. 그렇죠. 그래서 요즘 SMR이라든지 ESS라든지 그렇죠. 아니면 송배전망이라든지 여러 가지가 그냥 다 같이 투입이 돼야 된다라고 하는. 그래서 이제 AI가 국가 간의 기업 간의 경쟁인데 그 우열이 갈려지는 게 기술도 있지만은 그거보다는 자본일 것 같고요. 그 다음에는 이제 전력이 될 것 같습니다. 그 기업이 그 지역에서 국가로부터 그런 전력을 공급받을 수 있나. 거기다가 이제 아리백 같은 거를 덮어 씌우면 그 친자연적인 무궁해라고 하나요? 친자연적인 전력을 공급할 수 있느냐 없느냐 이런 또 에너지 패권으로 또 연결될 것 같습니다. 이게 사실 저희 채널도 이제 주식 투자하시는 분들이 많이 귀담아 들으시는데 주식 투자를 하다 보면 되게 시야가 좁아지고 단기간의 어떤 수익률에 되게 많이 좌우가 되게 되는데 항상 이런 큰 그림, 큰 뷰에 대한 말씀도 꼭 우리가 새겨드려야 하는 것 같습니다. 네, 제가 경제에는 좀 관심이 없어서 그게 또 좀 마이너스기도 한데 별 말씀이요. 그래서 이제 가끔 채널 돌리다 보면 경제 TV 보면 차트 분석을 많이 하시더라고요. 봉우리가 어떻고 그게 다 국부적으로 보는 테크닉인데 큰 흐름을 보시는 게 더 맞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제 에너지 패권까지 또 그래서 저희 와이스트리 구독자분들하고 저희 또 이렇게 공부를 또 많이 하고 있는 거고 또 우리 교수님이 나와주셔서 또 이런 말씀을 해주시는 거고요. 맞다. 지난번에 출연하셨을 때 그래서 액침 냉각 말씀해 주셨죠. 그게 뭐냐고 막 물어봤었잖아요. 그 이후로 그 미국에서 그 액침 냉각하는 기업 주가가 이렇게 됐더라고요. 다음 기회가 교수님 되면 말씀 들었었나 봐요. 그러니까 아는 만큼 더 들리는 거죠. 그런데 거기 이제 그런 액침 냉각하는 회사, 그걸 가지고 슈퍼컴퓨터를 또 제작하는 회사 이런 데가 또 주가가 엄청 오르고 있고 올랐더라고요. 앞으로도 계속 그럴 것 같습니다. 새겨 듣겠습니다. 여러분들 새겨 드십시오. 근데 그 주가는 제가 생각해 보면 환율이라는 문제, 금리, 전쟁 그런데 이제 그 세계 경제를 움직이는 분들의 목표가 딱 AI 중심 세계로 보면 그 반도체 갖고 있는 약점이 발열이니까 그러면 발열을 막을 수 있는 방법은
그 공기 쿨링 우리 자동차처럼 네네네. 그다음에 액체 쿨링이라고 또 그 냉각수 있는 근데 액침 냉각은 완전히 물 속에 넣는 건데 그 액침 냉각 다음으로 저는 생각하는 게 또 다음이 있네. 제가 이제 그런 결정권자라면 지금은 이제 상온에 뭐 냉각수 같은 곳 속이나 북극 바닷속에 이제 슈퍼컴퓨터 다 집어넣자는 건데 그 다음은 이제 액체 질소에다가 집어넣자. 액체 질소요? 아마 액체 질소가 70도 K인가 그렇습니다. 77도 K인가요? 그러면 영하 한 180도, 170도, 예. 0도 K가 얼마인가 200. 예. 그냥 교수님의 언어로 말씀해 주셔도 됩니다. 77도 K니까 마이너스 150도, 180도 네네. 것 그 정도. 같습니다. 예. 네. 그러니까 액체 질소는 우리 인체한테 위험하지 않은 그쵸, 거잖아요. 그쵸. 그걸 이제 압축시키면 냉각이 되는데 그게 이제 영하 뭐 100도, 200도 되니까 그 안에다 집어넣어서 그 반도체는 특징이 차가울수록 더 성능이 좋습니다. 얼지는 않아요? 액체는 아니니까 반도체가. 얼수록 더 좋습니다. 그러니까 그 안에 이제 분자가 이렇게 막 진동하고 흔들립니다. 열받는 거죠. 네. 그러면 전자가 지나갈 때 부딪혀요. 그것 때문에 속도가 떨어집니다. 이게 그 기본적인 트랜지스터의 원리인데 아예 냉각시키면 실리콘 결정이 그냥 꼼짝 안 하고 있으니까 안정적으로 돼서. 전자가 그 속으로 싹 그냥 지나가서 저항이 떨어지게 됩니다. 액체 질소 관련주 찾느라고 또 이제 검색하시겠네요. 그거는 좀 한 10년 후에. 이거는 훨씬 더 그 미래. 네. 액침 냉각 그 다음. 액침인데 액체가 이제 액체 질소, 액체 아하. 수소 뭐 이런 걸로 가겠습니다. 그 어떤 액체의 소재 측면에서 예, 보면 온도가 더 낮을수록 좋으니까. 그러게 요즘에 보니까 진짜 뭐 데이터 센터를 그냥 바닷속에다 지어버리자 뭐 이런 이야기도 예. 나오고요. 그래서 이제 반도체를 냉각을 시켜야 되는데 예. 보통은 어떻게 하냐면 거기 방열판을 붙여요. 우리 오토바이 그 옆에 주름살처럼 표면적이 네네네. 클수록 빨리 열을 배출하기 배출하니까. 위해서. 네. 그리고 이제 액체하고 그 방열판하고 만나서 이렇게 냉각을 시키는데 액체가 지나가면서 뜨거워지는 거를 우리 냉장고처럼 어디서 다시 또 온도를 내려서. 압축해서 낮춰서 이렇게 서큘레이션을 합니다. 근데 저희는 아예 반도체 안에 구멍을 뚫어서 TSV처럼 그 안으로 물이 지나가게 하자라는 게 저희 아이디어입니다. 지금 우리가 TSV라고 VR을 뚫어서 엘리베이터를 뚫어가지고 그쵸, 데이터가 그쵸. 빨리빨리 지나간 거잖아요. 그건 TSV라고 Through Silicon VR에서 실리콘에 이제 시그널이라고 볼 수도 있는데 시그널 전력 그라운드인데 이제 TWV라는 걸 제가 단어를 만들었습니다. TWV. 이제 반도체 안에다가 수도관을 만들어서 그 반도체 안으로 통과해야 되지 않냐 이렇게. 이건 W 워터인가요? 네, 워터. 아니 근데 저기 뭐야? 스루 실리콘 비아가 구멍에 그 전자가 돌아다니는 길이잖아. 네, 엘리베이터. 전자 대신에 이제 물을 통과시키자. 그 엄청 미세한 구멍 아닌가요? 네, 그러니까 뭐 기술이 많이 필요하죠. 압력도 좀 필요하고 그리고 어디서 막히면 안 되잖아요. 불순물 때문에 또는 또 뭐 약간 불순물 우리 그 파이프 안이 왜 그 많이 저거되잖아요. 부식되기도 하고 녹이 나기도 하잖아요. 그죠? 그래서 요즘 집안에서 뭘 쓰나요? 그 카파 구리 배관을 많이 쓰잖아요. 네네네. 그렇죠. 구리 그런 배관. 식으로 이제 기술이 많이 필요한데 이제 문제는 물이 새면 이제 반도체가 죽으니까 물 안 새게 아파트에 물 새면 위층에서 물 내러 공사해야 되잖아요. 물 새면 안 되니까. 네. 이걸 이런 건 이제 상상인데 와. 제가 2000년대 초반에 이제 이런 상상을 많이 했어요. 예. 그때 이제 스루 실리콘 비아도 나오고 인터포저도 나오고 뭐 칩렛 요즘 나온 개념이 제 입장에서 그때 다 나왔는데 지금 제가 뭐 이렇게 오늘 재밌게 얘기하는 게 10년에서 20년 남으면 어느 날 툭 튀어나옵니다. 예, 그럴 땐 너무 놀라지 마시고 제가 길거리 지나가는데 우연히 보이면 커피 한 잔 같이 제가 사겠습니다. 여러분 기억하실 수 있죠? 20년 뒤에. 10년이나 뒤에. 20년 뒤에. 예. 근데 사실 되돌려 보면 한 20년 전에 스루 실리콘 비아 네. 반도체를 쌓았는데 그 중간에 길을 내 가지고 반도체 사이에서 전자가 통하게 하겠다라고 하면 저 사람 지금 무슨 소리를 하는 거야 이랬을 거예요. 제가 이제 2000년대 초반에 카이스트에 있는 재료공학과 교수님들하고 일을 좀 했어요. 예. 연구재단 연구비를 받아서 구멍을 뚫는다는 거예요. 애칭을 하는 거죠. 왜 저렇게 구멍 뚫으실까? 요즘이
저는 이제 그거보다는 뭐 반도체 노이즈를 없애는 기술을 많이 하고 있었는데 그게 또 HBM에 또 다 관련이 됩니다만 네. VR을 뚫는 TSV죠. 네. 그런데 그 전기적인 특성이 궁금하다는 거예요. VR은 뚫어줬는데 그래서 저희 연구실이 측정하고 뭐 시뮬레이션하고 모델하고 그래서 이제 그런 연구를 하고 논문도 쓰고 했는데 그때 이거 어디다 쓸까 이러다가 이제 패키징에서 기본적으로 그 당시에 사용되는 게 주로 와이어 본딩인데 와이어 그 금속 금으로 있습니다. 아, 금으로요? 금으로. 그래서 비싼데 금을 써서 와이어를 연결하면 반도체 하나당 연결할 수 있는 선 수가 인터커넥션 수가 100개를 넘기 어렵습니다. 조그마한 공간에 와이어. 그래서 여러분 텔레비 보시면 반도체 공장할 때 그 와이어 본딩하는 장면 나오는데 제가 그 시간에 눈에 들어오더라고요. 저거 언제 다 연결하나. 그러니까 알 뚫는 게 낫겠다. 그리고 아이오 개수가 그 100개 갖고 밴드위스가 대역폭이 안 나오니까 10,000개, 100,000개, 100만 개 가려면 버티컬리 뚫을 수밖에 없다. 그래서 지금 들은 생각이 제가 오만하지 않고 남하고 협력했다는 거. 그때 재료과 교수님들 좀 많이들 대부분 다 은퇴하셨는데 그런 기회를 제가 가졌다는 거. 그러니까 마음을 닫지 않고 유심히 보고 협력했다는 게 이런 게 이루어졌던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일하면서 무어의 법칙은 끝나고 어디로 가지 생각할수록 그래서 한 2010년경에 미국 그 교과서도 TSV를 썼습니다. 학생들하고 논문을 많이 쓰니까. 네. 근데 이제 그게 그런 거 한 하다 20년 전. 네, 그런 거 하다 보니까 이제 왜 물길도 없나 뭐 이렇게 되는 거죠. 네. 냉각이 중요하니까. 그 비아가 또 어디 쓰이냐면 반도체 내 열을 외부로 배출해야 되잖아요. 네네. 그걸 서멀 비아라고 그러는데 신호뿐만 아니라 열을 배출하는데 비아가 사용이 됩니다. HBM에서. 그게 A 회사, B 회사와의 실력 차이가 날 수도 있습니다. 열을 배출하는 거. 그게 비아가 그 구멍을 뚫어서 자동차 머플러처럼 마우라라. 그런데 전통적인 D램 설계자 입장에서 보면 이런 거 어디다 쓰지? 왜 낭비다 이럴 수 있어요. 왜냐하면 최대한 값싸게 그다음에 다이를 많이 만들어요. 그러니까 반도체는 메모리는 값싸야 된다. 뭐 이런데 그러면 땅 하나 뭐 1%라고 늘리는 데 대한 굉장한 거부감이 있거든요. 네. 근데 B 회사는 이거 구멍 많이 뚫어야 된다. 열도 배출해야 된다. 그런 차이가 큰 HBM의 성능 차이가 나오기도 합니다. 현재요? 현재라고는 제가 확정적으로는 많은 비밀이 있으니까 말씀 못 드리지만 그런 것들이 되게 축적돼 있습니다. 이야, 그렇죠. 이게 사실 뭐 보일러도 네. 연통이 중요하고 자동차도 머플러로 이제 잘 배출하는 게 중요하듯이. 그러니까 항상 어떤 기술이든 삶이든 관점을 너무 고정돼서 보지 않고 계속 바꾸면서 생각을 들여다봐야 됩니다. 세상에 고정돼 그게 이제 촉발시킨 게 이제 챗GPT와 같은 이제 생성인공지능이 등장하면서 그런 효과가 극대화된 거죠. 그러니까요. 사실 이 뭐 반도체 분야에서 특히 뭐 HBM도 그렇습니다만은 반도체 업체 순위가 달라질 줄 누가 알았겠습니까? 순위는 뭐 전체는 바뀐 건 아닙니다만 특정 부분에서. 아니지만은 뭐 어떤 특정한 특히 고성능을 요구하는 데서는 경우에 따라 그래서 제가 2000년대 10년 뭐 어느 시점부터 네네. 메모리가 가장 비싼 부품이 될 수 있다. 메모리가 가격 경쟁이 아닌 표준화 제품이 아니라 커스터마이즈된 제품일 수 있다. 그런 믿음이 이제 HBM으로 계속 연결됐던 것 같습니다. 범용 D램이 아니라 맞춤형으로. 맞춤형이고 굉장히 고성능이고 수율이 10%밖에 안 나와도 10배 팔면 된다. 예. 수율이 10%밖에 안 나와도 10배 팔면 되지 않느냐. 그러니까 10배 와. 비싸게. 10배 비싸게. 네. 그러니까 그게 이제 저희 성격 우리 연구실에 그 좀 독특한 항상 남들이 안 가는 길을 좋아하는 그런 게 있는데 그래서 우리 인생에서나 산업이나 10년이나 30년 정도 되면 뭐 너무 고정관념의 것보다는 다양한 가능성을 항상 염두에 둬야 되지 않냐 싶습니다. 이야, 그 사실 HBM도 나날이 발전을 하고 있는 거고 이제 막 한 30% 정도 왔다라고 네. 말씀을 해주신 거고요. 그래서 이제 차세대 모델도 계속해서 고민을 할 수밖에 없는 거고 발열,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해주셨는데 좀 가장 풀리지 않는 난제가 역시 이쪽일까요? 전력 소모라든지 발열이라든지. 왜냐하면 뭐 엔비디아에서도 이제 뭐 퀄 테스트를 어떤 기업계 통과했다 네. 못했다 그럴 때 나오는 게 열이랑 그거잖아요. 예, 그러니까 1차적으로 이제 밴드위스 두 가지가 있는데요. 네. 대역폭을 높이는 겁니다. 왜냐하면 GPU하고 HBM 사이에 데이터를 얼마나 빨리 보낼 수 있는가 그게 대역폭인데 네. 우리가 챗GPT를 쓰지 않습니까? 네. 그러면 질문을 던지면 단어가 한꺼번에 안 나오고 단어 하나씩 툭툭툭 튀어나와요. 그게 우리가 스루풋이라고 그래서 전공 용어로 시간당 토큰이 몇 개 나오냐, 단어가 몇 개 네. 나오냐인데 그게 재미있는 거는 그 속도가 생성 속도가 GPU와 HBM 사이의 대역폭에 의해서 결정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GPU나 뭐 HBM이 아무리 뭐 머리를 빨리 돌리더라도 주고받지 못하면은 말짱 꽝인 제가 거죠. 뭐 계산하면 뭐해 누구한테 줘서 쓰게 해줘야 네, 되잖아요. 네, 그리고 GPU는 기억력이 없어요. 그 아. 메모리가 없어요. 네. 계산만 빨리 하는 예, 거고. 예. 그게 이제 폰 노이만 구조라는 예, 건데 예. 그래서 갖다 적어야 돼요. 갖다 적는데 시간이 다 걸리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하면 대역폭을 높이느냐가 하나 메인 디렉션이고 두 번째는 용량을 높여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인공지능이 생성 인공지능 되면서 멀티모달 되면서 데이터, 그러니까 파라미터 수가 조를 넘어가고 있어요. 저는 10년 내에 1000조가 갈 것 같아요. 그런 나라를 이제 천조국이라고 그러는데요. 그 다음에 그런 이제 데이터 센터 하려면 또 1000조 원이 필요해요. 네. 그래서 1000조국 곱하기 1000조국 이렇게 예. 예. 그렇게 되는데 그러니까 이제 용량이 높아져야 돼요. HBM. 그러니까 자꾸 쌓게 되는 거죠. 예, 예. 근데 층고 제한이 있어요. 아, 용적률처럼. 그 GPU 높이하고 맞춰야 돼요. 예, 예, 예. 높이를. 왜 그러냐면 그래야 거기에 방열기를 같이 붙일 수 있어요. 안 그러면 이 데이터 센터를 조립하는 대만이나 미국 업체들이 우리 HBM 마음대로 이렇게 층수 높이는 걸 허용하지 않아요. 그죠. 거기도 카르텔이 강력합니다. 패키징이 안 되니. 우리가 패키징에 줘도 거기서 우리는 그거 안 받아들이겠다. 끝이 자기네 냉각 구조가 어떻게 됐다고 딱 정해져 있어. 스펙이 예, 예. 몇 층고를 몇 미만으로 해라고 딱 정해져 있습니다. 그때 협회에서 이렇게 정하게 되죠. 예. 그래서 우리 아파트가 10층으로 제한되면 어떻게 아파트 단지를 만들잖아요. 이제 그게 또 넥스트 제너레이션 HB. 그러니까 용량과 대역폭입니다. 근데 용량과 대역폭을 다 느리다 보면 결국은 그거에 비례해서 정확하게 비례해서 네. 전력 소모가 늘어나요. 그럼 전력 소모가 늘어나면 또 거기에 비해서 열이 많이 나요. 그렇죠. 그러면 냉각 기술 이렇게 스토리가 어려워지 그 난이도가 그렇게 기술적으로 보면 대역폭 용량을 늘리는 거 그러니까 용량 늘리는 방법이 층수 높이는 건데 아마 16층 다음에 32층이 거의 마지막이 아니고 그 다음에 이제 아파트 단지 만들고 그럼 패키징이 중요해지고 그 다음에는 이제 전력 소모가 느리는 걸 어떻게 줄일 것이냐 그러면 냉각 그 순으로 이제 앞으로 이 제작하는 GPU와 HBM의 성능이 결국 그 최종 단계에서 전력 소모로 주어진 성능을 만족하느냐 전기 소모로 전력 소모로 얼마 하냐 열 소모로 얼마 하느냐 그러면 냉각을 어떻게 하느냐 여기까지가 가는 게 이제 우열을 가리게 될 것 같습니다. 야, 이 숙제가 계속 꼬리를 무는 거네요. 대역폭 늘리고 용량 높여야 되는데 그러면 전력 소모 높아지고 발열 높아지고 어려운 또 성능 거는 높여야 되고 그걸 풀 수 있는 그 실리콘 반도체의 특성상, 예. 폰 노이만 구조의 특성상, 예. 그 다음에 AI의 알고리즘, 딥러닝에서 행렬 계산이 많은데요. 예. 트랜스포머 모델에서 그게 바뀌지 않는 한은 그 쳇바퀴 도는 거죠. 그 중에 이제 이따가도 말씀드리겠지만 모델이 바뀐다든가 뭐 양자 컴퓨팅이 등장할 수는 있는데 현재는 뭐 그쪽에 희망이 딱히 보이지는 않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여튼 그런 이 인공지능 세상을 만드는데 이제 어려운 기술적인 요소가 거기가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이노베이션을 하려면 전력 소모를 줄이거나 줄이는 기술이 있거나 열을 잘 빼는 기술이 있거나 뭐 그런 게 되겠습니다. 그러게요. 와, 이게 사실 어떻게 보면 계속 앞으로 하나 잡고 계속 또 따라가야 네. 되는 그런 숙제인 거고요. 예, 그리고 우리 그 두뇌는 예. 전력 소모가 한 20와트 정도 된다고 그래요. 어. 이렇게 36.5도 이렇게 하루 종일 쓰면 그런데 뭐 H100, B100 엔비디아 GPU가
700와트를 넘는 것 같고 곧 킬로와트. 그러면 손바닥만한 반도체 하나가 전열기가 되니까 그러면 열을 받으면 어떤 문제가 있냐면 속도가 느려지는 문제도 있고 네. 열을 받으면 그 물질 간의 열 팽창 계수가 달라요. 그러면 이렇게 휘어지게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걸 뭐라 그러죠? 하여튼 두 개의 메탈을 붙여놓고 열을 높이면 열 팽창 계수 때문에 한쪽으로 휘죠. 기차끼리 엿가락 휘는 것처럼. 네네. 그러면 깨지게 되죠. 그럼 와피지 이런 게 또 우리 국내 HBM 회사들, 패키징 회사들이 엄청난 연구를 해야 되는 분야입니다. 그래서 이제 담당자들하고 얘기해 보면 시뮬레이션 해보면 좋잖아요. 예측할 수 있으면 네. 시뮬레이션이 안 돼요. 아, 그 예측이 안 돼요. 예, 연력학, 유체역학, 동력학 다 들어가고 거기 전자기까지 들어가야 되는데 계산량이 많은 것도 있지만 예. 그게 이제 마이크로미터, 나노미터 스케일에서 일어나는 일이니까 잘 예측이 안 됩니다. 모델도 부정확하고. 그래서 엔지니어링적으로 엄청난 기회도 있고 또 어려움도 있고 그렇습니다. 너무 죄송합니다. 여기 지금 공학 얘기를 너무 해서. 재밌는데요? 아, 그러세요? 예. 전 이런 얘기 더 재밌습니다. 예. 저희 구독자분들도 이런 얘기 제일 좋아합니다. 아, 다행입니다. 다른 채널이랑 좀 다르죠. 그랬으면 예. 다행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왜 철길도 보면 네. 이 철길 사이사이 요만큼씩 좀 빈 틈이 있잖아요. 네네. 자동차 그 지나가는 교량에도 네네네. 그 틈은 철로 만들어 놓고 요만큼 띄워 놓고 네. 그 여름에 이제 늘어나는 거 계산해서 그만큼 띄워 놓는 예. 건데 반도체는 그게 예측이 안 된다는. 예측 자체가 실험 그러니까 뭐 철길이야 뭐 1년 한 번 지나면서 늘어나고 네. 줄어드는 거 재면 될 텐데. 근데 KTX 이렇게 보니까 전하고 달리 털컹털컹 안 거려요. 좀 덜하죠. 그 갭을 어떻게 조절하는지가 궁금해요. 근데 물어볼 때는 없고 그냥 탈 때마다 그 레일의 길이가 몇 미터인지 몇 센티미터의 갭을 두는지 옛날만큼 덜컹 안 거리는 뭐가 있을 것 같아요. 이제 그런 스케일의 일들을 반도체 패키징에서 우리가 갖고 와야 되는 것 같습니다. 근데 철도는 역사가 뭐 100년은 넘었을 것 같고 이런 현상이 이제 반도체에 생기는 건 이제 웨이퍼를 이제 갈게 약 갈아서 붙이고 뭐 언더필하고 뭐 필름을 붙이느냐 뭐 몰딩을 하느냐 이런 이제 초기 단계니까 완전한 기술을 확보에는 좀 더 시간이 걸릴 것 같습니다. 옛날 분들은요. 그러니까 어떤 기계 장치 측면에서 보면 기계는 거짓말을 하지 않는다라고 말씀들을 좀 하셨었거든요. 근데 저는 이렇게 봐요. 공학적으로 보면 모든 게 다 확률적인 분포를 가진다. 예. 가우시안 분포라고 정규 분포라고 그러는데 10의 마이너스 6승이라도 어딘가에 확률은 있다. 그러니까 확률의 게임이지 진실과 거짓 사이에도 역사도 그렇지만 자기 기억도 오락가락하는 경우가 많지 않습니까? 진실과 거짓은 명확하기가 어렵다. 다 확률적인 거 아니냐 이런데 우리 컴퓨터의 동작도 그렇고 오늘 자동차 얘기보다는 컴퓨터의 동작도 확률적이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그 GPU하고 HBM하고 설계할 때 데이터를 어떻게 하면 빨리 보낼까 할 때 확률이 몇 10의 마이너스 6승이나 12승 내로 에러 내지 않으면서 보낼 가능성 이런 거를 수학적으로 따져봅니다. 예, 그러니까 확률이 들어가죠. 그런데 이제 인공지능 생성하는데 1조 번 하는데 한 빛 에러 나면 인간이 못 알아챌 수 있거든요. 그렇게 보냅니다. 확률적으로 보냅니다. 네. 근데 뭐 1000개 보냈는데 1개 빛 에러 난다. 학습을 기껏 해놓고 그러면 이제 성능과 알아채고. 정확성이 떨어지니까 그래서 우리가 스펙이라고 할 때 확률적인 개념이 많이 도입이 됩니다. 그래서 이제 뭐 HBM이든 GPU든 깊이 들어가면 다 수학인 것 같아요. 네. 예전에 그 포드하고 마이크로소프트하고 막 신경전 벌일 때 그런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네. 그 예를 들어서 윈도우가 예전만 하더라도 중간중간 막 다운되고 멈추고 네네. 이랬었잖아요. 그래서 네. 포드가 우리 기술이 더 낫다. 네. 우리 자동차를 예를 들어서 윈도우 너네가 만들었으면은 네. 달리다가 이거 서면 어떡하냐. 네. 막 이렇게 서로 이제 신경전을 네네. 벌이기도 했었다는데 네. 그러면 약간 뭐 반도체도 에러가 날 수 있고 네. 실수를 할 수 있고 네. 일단 그거는 확률적으로는 안고 가야 되는 거예요. 안고 가야 되는 본질 이런 게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 이제 반도체를 만들어서 미국에 수출하잖아요. 네. 그런데 북극 지방을 지나고 나면 좀 고장률이 생겨요. 예? 수출할 때요? 비행기 싣고 갈 갈 때 때요? 태평양 노선을 갈 수도 있고 북극 노선으로 비행기 타고 갈 수 있잖아요. 그것도 차이를 둡니다. 전자파 때문에요? 우주에서 오는 파티클 때문에. 파티클이요.
입자. 그래서 우리가 지구가 자기장이 이렇게 있습니다. 그게 외부 입자를 좀 차단해 주거든요. 네네네. 그래서 뭐 그것 때문에 오로라가 생기기도 하는데 그래서 자동 비행기가 내가 만든 스마트폰이나 반도체가 북극을 지나갔을 때 좀 오류가 날 수도 있어요. 그것도 다 확률이죠. 뭐 태양의 흑점이 어떻게 되냐에 따라서 다 확률이죠. 그래서 우리 인생이나 주식이나 다 운칠기삼 아닙니까? 운구기일인가요? 다 뭐 확률이죠. 그렇죠. 뭐. 그래서 또 운도 중요하다고. 근데 제가 뭐 야. 그런 얘기를 재미삼아서 드리는 거는 이 HB나 GPU 설계도 다 에러가 생길 다 확률이 존재합니다. 그 열 때문일 수도 있고 전자파열 때문일 수도 있고 그 다음에 트랜지스터의 성능이 고른 분포가 아닐 그 상황을 다 감안해서 어느 정도의 확률 내에서 정상 동작하도록 하는 설계가 돼야 되죠. 네. 이게 또 뭐 원자, 양자의 영역까지 가버리면은 진짜 계산으로 안 되는 게 또 튀어나올 수도 있는 네. 거고요. 계산된다 하더라도 너무 계산량이 많기 때문에 네. 그 계산하다 6개월 되면 개발 시간이 다 잡아먹을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일단은 또 시행을 해야 되는 거고요. 네. 에러가 나든. 네. 그래서 수율이 10%만 나오더라도 일단은 또 양산을 해볼 필요도 있는 거고요. 네, 그게 제가 극단적. 그러면 이제 기업 경영은 어렵겠죠. 근데 처음 시작할 때는 그래도 된다. 그래서 또 수율을 올리면 되는데 그 아까 말씀드린 거는 반도체 메모리 개념을 고착화시킬 필요는 없다. 그런 이제 열린 생각으로. 인생을 살든 연구를 하든 기업을 운영하든 그런 게 필요합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 HBM도 그래서 앞으로 이제 어디까지 어떻게 갈 거냐. 네. 그러니까 지금 이제 HBM3E 네. 12단 네. 적층까지 네. 이제 와 있다고 하는데 그 이후의 모습은 어떻게 될까? 이게 그냥 단수만 더 늘어나게 되는 걸까? 어떻게 가나요? 아까 말씀 몇 가지가 있는데요. HBM4가 되면서 결국 대역폭을 늘려야 되니까 네. 지금은 HBM3하고 3E까지는 GPU하고 HBM을 연결하는 금속선 수가 1024개입니다. 1024개. 근데 그게 이제 HBM4가 되면서 2048개가 되고요. 2배씩. 그래서 HBM이든 GPU든 매 그 세대가 바뀔 때마다 전 대역폭이 2배씩 될 거라고 봅니다. 뭐 무어의 법칙 비슷한 거예요? 그 비즈니스 법칙 같아요. 안 그러면 새로운 사람들이 투자를 안 하니까 2배는 좋아져야 쓰는 것 같아요. 예. 근데 그 기간이 전에는 엔비디아에서 2년마다 한 번씩 새 제품을 예. 냈는데 앞으로 1년마다 그러겠다는 거예요. 얼마 전에 젠슨 와이 그렇게 말을 했죠. 예. 가죽 옷 입은 아저씨가 덥지도 않은지. 근데 한국에는 오지도 않고 대만 가서 그죠. 뭐 원래 대만 출신이니까. 예. 예. 그러면 당연히 HBM의 대역폭도 2배씩 올릴 따라가야 것이다. 된다. 그래서 대역폭을 높이는 방법 중에 하나가 연결선 수를 2배씩 늘리거나 속도를 2배씩 늘리거나. 근데 속도를 2배씩 늘리는 것도 또 이게 차선의 속도를 100km 달리는 고속도로를 200km로 하려면 아스팔트 다시 깔아야 되고 예. 차선 넓어야 되고 또 여러 가지 이제 인프라가 바뀌어야 되는데 네네네. 예, 그런 게 있고요. 그런 방법으로 갈 건데 이제 전력 소모가 많죠. 그다음 또 하나의 방법은 이제 층수를 높이는 건데 층수는 제한이 있으니까 이제 HBM을 하나만 쓰는 게 아니라 4개, 16개 막 이렇게 그룹으로 이제 그것들을 이제 연결하는 기술이 또 필요할 거고요. 그것보다 더 큰 변화는 그 HBM이 쌓이면 그 주상복합 건물 네. 비슷한 맨 1층에 베이스 다이라고 로직 기능 들어가는 칩이 들어갑니다. 네. 주로 거기는 HBM하고 GPU 사이에 데이터 주고받는 고속버스 터미널 같은 구조를 갖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막 엘리베이터 타고 내려온 데이터를 줄 세워 갖고 고속버스에 딱딱 시간에 맞게 이렇게 보내고 제가 이제 대전 가는 버스를 타면 대전도 버스 터미널에 유성, 대전, 뭐 도룡 몇 개가 있는데 꼭 1분씩 차이를 둬요. 왜? 그러면 대전 가는 버스는 4시인데 대전 도룡동 저희 아파트 가는 건 4시 1분이에요. 그래서 왜 이러냐고 내가 생각해 봤더니 사람들이 헷갈리지 않게. 엉키지 않게. 괜히 딴 버스 타면 안 되니까. 네네네. 비슷한 알고리즘이 거기에 들어갑니다. 그래서 주로 고속버스 터미널. 그다음에 버스가 100km로 달려오다가 제때 서야 되잖아요. 예, 예. 그럼 브레이크를 잘 밟고 딱 서야 되고 또 승객이 편안하게 탈 수 있게 그 플랫폼 구성을 해야 될 거예요. 네네네. 이제 그게 베이스 다이가 하는 일이었어요. 그런데
GPU까지 가서 계산하려면 거리가 좀 있어요. 그러면 전력 소모도 많고 시간이 걸리는데 그 스트리밍 멀티프로세서라고 하는데 GPU 안에는 수천 개 수만 개의 계산 유닛이 있는데 예. 그거를 베이스 다이로 끌어오는 거예요. HBM4에서는. 그래서 옆에 백화점 건물이 있어도 명품 샵이나 뭐 좋은 식당은 1층 1층에. 상가에 끌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GPU의 일정 기능이 HBM으로 오는 거예요. 그러면 그 부분 그런데 전에는 그 다이를 누가 만들었냐, 베이스 다이를 삼성과 하이닉스가 직접 만들어서 설계해서 생산을 했어요. 예. 근데 엔비디아가 TSMC 공정을 쓰자고 그러는 거예요. 아. 파운드리 공정이 훨씬 속도가 빠르고 전력이 적으니까. 그러니까 삼성이나 하이닉스한테는 당신네들은 저 2층부터 12층까지만 그러니까 만드세요. 돈 되는 식당은 1층은? 우리가 하겠다는 거죠. 그 왜 어디 큰 건물 짓고 딸한테 1층에 가게 내주는 거죠. 그리고 거기 명품 사업의 운영을 내가 하겠다, 설계하고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네. 건물주가 1층 카페 우리가 할게요. 그러니까 이거 제가 하는 거네. 젠슨 황을 삐딱하게 보는 거예요. 헤게모니를 이제 바꾸려고. 너희는 위에 돈 안 되는 그 아파트만 지어. 우리가 1층까지 다 야금야금 들어. 그리고 거기 설계를 같이 하자 그러는 거예요. 누구랑요? 삼성이나 SK텔레콤하고. 설계만요? 설계도. SK텔레콤이요? 아니야, SK 하이닉스. 네. 텔레콤하고 저하고 아무 상관없어요. 네네네. 핸드폰은 010은 SK텔레콤인데. 그래서 너무 재밌다. 네. 이게 엄청 머리 쓰는 그 보이지 않는 패권 전쟁이 HBM이 중요해지니까 그게 예. 수익 측면도 있겠지만 헤게모니를 빼앗기지 헤게모니. 않기 위한 거예요. 그렇습니다. 자기네가 그러니까 쟁취하려고 HBM 하는 업체한테 뭔가 이렇게 그래서 의리되지 않도록. 그렇습니다. 아. 그러니까 뭐 위에 쌓는 거는 마이크론으로 할 수도 있고 이렇게 옵션을 갖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되냐면 폰 노이만 구조에서 GPU하고 메모리 사이, HBM 사이 경계가 없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얼마 전에 제가 보기에 SK 하이닉스 분들이 TSMC도 많이 회장께서 가셨나? 네네네. 다 악수하고 그러는 그죠, 게 또 그죠. 그런. 그러니까 이게 하이닉스가 매출액은 많이 나지만 앞으로 미래에 성장이 되지만 이게 맞나 이런 고민이 있을 것 같습니다. 이야. 그러니까 메모리와 시스템 반도체 HBM과 GPU의 경계가 없어지는 거예요. 그러면 삼성은 어떻게 가야 되느냐? 예. 제 생각에 우리가 베이스다이 파운드리가 있고 설계할 수 있으니까 직접 하려고 그럴 것 같아요. 그러려고 하겠죠. 그럼 엔비디아 입장에서 예뻐 보일 리 없을 것 같아요. 그러면 삼성은 어떻게 해야 되냐면 엔비디아 눈치만 보지 말고 그런 솔루션이 있잖아요. 패키징도 하고 파운드리도 있고 그 밑에 베이스 다이스도 하고 GPU 설계도 할 수 있고 HBM도 다 할 수 있으니까. 그러니까 인텔이나 AMD나 애플이나 구글 이런 데를 커스터머로 잡아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갖고 이게 단순한 기술 전쟁이 아니라 크게 보면 AI 시대에 대비해서 서로 헤게모니 전쟁이 치열하고 있다. 그래서 저는 이런 현장에서 지금 투쟁하고 있는 우리 기업가들 또 거기 엔지니어들, 기술자들 엄청 우리가 국민적으로 응원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HBM 기술 전쟁에서 무조건 1층을 쟁취해야 되는 거네요. 무조건이라는 건 없지만 중요한 기점이 될 것 같습니다. 우리가 HBM 하면서 약간 헤게모니를 좀 가질 수 있는 기회가 있었는데 HBM이 인공지능 가속기에 상당히 중요한 역할로서 거기 있어서 우리가 또 생산하기 때문에 상당히 90%의 시장을 장악하기 있기 때문에 상당히 좋은데 그런 또 항상 또 공격이 들어오면 우리가 수비를 해야 되는데 좋은 또 수비가 또 공격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저는 우리가 자체 인공지능 가속기 또 GPU까지도 우리가 가질 필요가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제 TSMC하고도 경쟁해야 되고요. 미국의 엔비디아 또 마이크론, 일본의 재료업체 그래서 뭐 고객 협력사이자 또 경쟁 상대이기도 하는 거 끝없이. 예. 진짜 반도체 전쟁이네요. 그러니까 저도 질문을 뽑을 때 이 HBM은 과연 뭐 8단, 12단 몇 단까지 올라가는 것만 생각을 했지 이 1층이 중요하다는 생각을 잘 못해요. 네, 그게 이제 물론 이제 그 설명을 할 때 상징적으로 용량이 크면 이제
독자들이나 일반 시민들이 이해하기는 편하죠. 대역폭만 해도 조금 더 설명이 필요한데 그 기술도 중요한 거. 그리고 또 다른 거는 뭐냐면 그럼 HBM이 뭐 지금 3단쯤 왔다. 단수가 아니라 개발 단계가 하고 10단까지 가면 어떻게 될 거냐. 뭐 이런 게 제 아까 꿈이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아니, 이제 100%까지 갈 때. 100이라는 건 없겠지만 하여튼 네. 최대 갈 때가 생각해 보면 현재 HBM이 데이터를 GPU하고 1대1로 주고받아요. 예. 그런데 요즘은 초거대 인공지능이 학습이나 생성할 때는 GPU 256대 최소 네. 아니면 수만 대가 서로 협력해서 작업을 해요. 아. 행렬 계산에 엄청 큰 거를 쪼개서 나눠서 계산하면서 누군가 또 모아주고 다시 명령을 해서 계산하고 이런 과정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GPU와 GPU 사이예요. 서로 통신을 해야 돼요. 네. 그다음에 거기에 오케스트라 또 그걸 지휘하는 데가 있어야 되고요. 그러면 뭐가 있냐면 HBM과 GPU는 현재는 CPU가 명령을 내리면 GPU가 계산하고 GPU는 자기한테 딸린 HBM과 협력해서 데이터 주고받으면서 합니다. 네. 근데 제가 갖고 있는 제가 GPU라고 하고 이대호 기자님이 GPU라고 하면 네. 제 데이터를 주려면 예. 제가 HBM에서 데이터를 받은 다음에 CPU를 거쳐서 GPU를 거쳐서 돌아가야 돼요. 예. 그러면 GPU와 CPU가 헤게모니를 갖는 거죠. 데이터에 대해서. 아하. 근데 우리끼리 데이터 주고 받으면 예. 우리끼리 짝짝꿍 하면 되잖아요. GPU끼리. 아니 GPU라고 치면 제가 HBM 1, 2라고 그래. 제 뒤에 GPU가 명령 시키는 대로 주고 받는데 GPU, CPU 말 안 듣고 우리끼리 데이터 주고 받을 수 있잖아요. HBM끼리. 그런 시대가 와야 된다라고 보는 거. 그거를 제가 이름도 붙였는데 HBM H 채널이라고 HBM 채널 H 링크라고 한번 이름을 붙여봤습니다. H 링크. HBM 링크. 일종의 반란을 일으키는 거죠. 그게 그러면은 GPU나 CPU 없이 메모리만 하는 친구들이 어떻게 가능해지는 거예요? 구조가? 그러면은 내가 일부 HBM에서 일부 계산하는 기능도 가져야 되고 명령어를 처리하는 기능을 가져야 되는 거죠. 지난 시간에 말씀해준 뭐 PIM 이런 거죠. 프로세싱 메모리 약간 비슷한 건가요? 아닙니다. 그거 아니에요? 그건 아니고. 잘못 짚었네요. 네. 죄송합니다. 그래서 CPU와 GPU 기능을 내가 갖고 오겠다는 거예요. 내가 독자적인 판단력을 갖고 필요하면 주변하고 데이터를. 그 CXL도 그런 종류입니다. 근데 어쨌거나 그래서 미래에 가면 HBM이 직접 CPU와 GPU 그러니까 프로그래밍을 수행하는 능력. 지금은 HBM이 데이터를 저장하고 빨리 보내고 하는 능력인데 프로그램도 수행하는 능력, 타 HBM이나 메모리나 GPU하고 통신하는 능력을 가지게 될 것이다. 이렇게 봅니다. 그러면 그 폰 노이만 구조가 그냥 깨져버리는 거예요? 폰 노이만이 저기 아빠 폰 노이만 있는데 예. 내가 자식이 또 폰 노이만 따로 하나 갖는 거죠. 아예 컴퓨팅 구조를 그냥 바꿔버릴 수 더 있는. 크게 되면 CPU를 부속품으로 쓰고 GPU를 부속품을 쓰고 HBM이 명령을 줘서 걔네들 보고 일시키는 역전 관계를 만들어 보고 싶다는 거고요. 아까 제가 HBM4부터 이제 GPU 기능이 들어온다 그랬잖아요. 예, 일부 1층에. 1층에. 그 네. GPU 기능 말에 어떤 기능이 또 들어갈 수 있냐면 계산할 때 소수점 4자리까지만 계산해라. 네. 소수점 8자리까지만 이런 다양성을 또 줄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인공지능은 어떤 경우에는 엄청 정밀한 생성을 할 때도 있지만 어떤 때는 뭐 그렇지 않은 경우도 많습니다. 꼭 뭐 소설가처럼 문학 작품 안 써도 뭐 대학생 정도 수준이 또 필요할 때가 있는 거거든요. 그런 기능 또는 타 칩하고 CPU나 GPU하고 통신하는 기능. 그 다음에 경우에 따라서 데이터를 압축하는 기능 이런 다양한 기능을 넣을 수 있습니다. 그러면 삼성이 마이크로소프트하고 일할 때, 애플하고 일할 때 각자 원하는 그 서포트 하려고 하는 인공지능 모델도 다르고 서비스도 다르면 들어가는 기능이 다를 수가 있어요. 그러면 요 베이스 다이에 들어가는 기능이 굉장히 커스터마이즈 될 것이다. 그래서 이제 고객 중심으로 HBM이 표준화된 제품이 아니라
고객 중심 제품으로 거의 맞춤형으로 바꾸어지게 된다. 그게 한 HBM 5, 6쯤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HBM 10쯤 가면 여기에 이제 프로그램을 수행하는 CPU 기능도 와야 된다. 근데 이제 CPU 기능까지 오려면 거기 이제 CPU, 인텔 CPU 같은 걸 집어넣어야 되기도 하지만 그걸 구동하기 위한 OS 같은 또 소프트웨어가 개발돼야 돼요. 그렇게 되면 세계의 컴퓨터가 우리 HBM 중심, 우리 한국 중심으로 갈 수 있지 않겠나. 그게 제 10년 내 꿈이고 점진적으로 단기간엔 일어나지 않겠지만 그렇게 갈 것 같다. 그러면 그 베이스 다이나 그 CPU, GPU 기능이 이제 들어간다는데 그러면 이제 패키징이 3차원화 되는데 그때 요 헤게모니를 누가 갖냐? 우리가 한번 가져보자. 우리가 이제 PC가 등장하는 시대는 우리가 전혀 헤게모니를 못 가졌잖아요. 부품 회사였고. 그 다음에 스마트폰이 등장할 때도 역시 퀄컴이 주도권을 가지고 있고 그렇죠. 안드로이드 그렇죠. 애플 iOS인데 이번이 우리가 마지막 기회가 아닌가 이렇게 싶습니다. 마지막 기회. 이게 사실 말씀해 주셨습니다만 우리나라 반도체 기업이 뭐 세계 1등이라고 우리는 알고 있지만 사실 그는 메모리 반도체에 국한지었을 때고 약간 좀 아쉬움이 있었는데 우리가 항상 헤게모니를 쥐지는 못하고 범용 D램을 만들어서 판매하는 거였는데 표준화된 제품을 값싸게 대량 생산해서 그래서 우리가 이제 기업이 잘 성장했는데 그 좋은 전략이었죠. 과거는. 근데 그게 계속 되기는 어렵다. AI 시대에. 그럼 우리가 큰 변혁이 이루어져야 되는데 그럼 기업의 문화, 조직 문화, 개발 문화, 또 컨셉 이런 것들이 많이 바뀌어야 되는데 특히 이제 소프트웨어 비중이 커지게 되는데 시스템 비중하고 우리 문화하고 잘 맞져야 되느냐. 그러려면 우리가 주입식 교육에서 또 교육이 바뀌어야 되고 인구도 늘어야 되고 다 연결돼 있긴 합니다. 창의적으로 또. 창의적. 근데 방금 말씀 중에 HBM 10 시대. 그리고 10년 내의 꿈이다라고 말씀을 해주셨어요. 뭐 2, 30년 갈 수도 있지만 그런 조짐이 10년 내에 나타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사실 HBM도 뭐 2, 3, 3E, 4, 뭐 4E 이렇게 가겠습니다만 생각보다 10년 이내면 되게 빠를 것 같다는 생각도 드는데요. 근데 HBM 저희가 2, 3 할 때 이제 4 컨셉을 가지고 연구하고 있었거든요. 1년 만에 탁 그게 채용이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제 계속 선행 연구를 하는 건데 그 선행 연구를 하는 시기를 어떻게 보면 현실적인 기술이 막 금방 따라오는 거네요. 그래서 전에는 좀 시간적 공간이 있고 했는데 지금은 조금 더 그 시간의 갭이 줄어들어서 좀 여유가 없어진 그런 면은 있는데 그런데 이제 저희가 삼성전자, SK하이닉스하고 굉장히 많은 일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상당히 많은 저희 생각을 전달하고 있습니다. 그걸 이제 채용하는 거는 각 기업의 몫인데 생각보다 굉장히 많은 기술 교류를 하고 그 우리 연구진들이 주어진 목표가 있으면 진짜 잘 달성해요. 근데 뭘 해야 되지? 이런 거 할 때 자신 없을 때 저희 연구를 바탕으로 이렇게 하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다음 주에도 또 팀 만나고 그다음 주에도 만나고 이렇습니다. 목표가 있으면 우리 연구진들은 할 수 있다. 근데 이제 우리가 이제 패스트 팔로워 때는 2등 그 기업이면 그냥 쫓아가서 똑같은 제품 빨리 만들고 이렇게 했는데 지금 이제 맨 앞에 와 있으니까 앞서가고 헤게모니를 가지려면 리스크를 좀 안고 미래에 대한 예측이 더 중요한 시점이 됐죠. 어떻게 보면 이제 삼성, 하이닉스, 마이크론이 3사의 경쟁이 아니라 완전히 이거는 컴퓨팅의 방식까지 바꿔버릴 정도로 AI 이제 컴퓨팅의 방식. AI 컴퓨팅의 방식. 삼성, 하이닉스도 뭐 이런 생각을 하고 있을 거고요. 전보다는 더 제 얘기에 집중하는 것 같습니다. 그렇죠. 이제는 우리가 많이 봐왔지 않습니까? 그 HBM에 대한 경영상 판단 하나가 현재까지 어떤 결과를 가져왔는지를 또 이제 많이들 이제 깨달아서. 그 예측하기는 없고 그 당시에 각 기업의 최선을 선택은 했지만 앞으로 그런 일이 더 많이 생길 수도 있습니다. 혹시 못 보신 분들은 지난 시간에 우리 김정은 교수님이 나오셔서 엔비디아랑 하이닉스랑 처음에 이제 어떻게 만나게 되었는지 그 이야기부터 해주신. 아주 초창기에는 AMD, 하이닉스하고 저희하고 AMD가요? AMD도 관계가 있었습니다. 그걸 조금 지나서 엔비디아,
하이닉스 이렇게 또 저희하고 같이 그러면은 만났습니다. AMD도 당시에 GPU와 HBM 모델을 같이 생각을 했던 거네요. 그렇습니다. 그때는 이제 게임기 그래픽 위주로 좀 봤었던 거고 저는 게임은 안 하니까 그런 쪽 관심은 없었고 그 초고 해상 텔레비전이 나왔을 때 그 시그널 우리 텔레비전이 UHD TV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이런 게 나왔을 때 그 화면 처리를 위해서 어느 정도 대역폭이 필요하겠는가 그런 관점이었죠. 나중에 이제 그게 이제 AI로 터졌습니다만은. 네. 그러면 그 시절도 AMD도 비슷한 고민을 했었고. 네. AMD도 뭐 CPU도 하고 GPU도 네. 합니다만은 어떻게 보면 여기도 약간 좀 패스트 팔로워지 네. 않습니까? 네. 엔비디아랑 AMD랑 확연하게 갈라지게 된 계기는 어떻게 볼 수 있을까요? 저는 제가 사실 그 대목에서는 조심스러운데 시장 확장성이 아니었을까. 시장 확장성. 예. 그 AMD는 그게 이제 소프트웨어 쿠다와 관련이 있는데요. 그 2010년대 초반에 젠슨 황이 이 GPU를 다양하게 쓸 수 있도록 GPU로 약간 더 발전시켰습니다. 제너럴 퍼포즈, 그래픽이 아니라 다양하게 쓸 수 있도록 그게 이제 수학 행렬 계산인데 그래서 프로그램만 쉽게 짜면 엔비디아 GPU를 쓸 수 있는 생태계를 만드는 거죠. 그게 이제 쿠다라는 소프트웨어인데 그래서 AI 시대가 등장하면서 누구나 그 쿠다 프레임워크라고 하는데 그 소프트웨어에서 많은 라이브러리가 있고 컴파일러가 있고 그러니까 쉽게 프로그램을 짤 수 있게 해서 시장을 확대할 길을 열어놨다. AMD는 그 작업을 지금 AMD와 인텔이 하드웨어 가속기는 얼마든지 지금 좋은 성능계 나오지만 시장 확대가 안 된 게 저는 쿠다 때문이라고 이렇게 그러니까 시장 확장성과 일반성을 위해서 누구나 그다음에 또 많은 사용자가 사용할 수 있게 하기 위해서 소프트웨어를 그때부터 투자했다. 그게 크다고 생각을 하고요. 또 하나는 GPU 혼자서 일을 다 할 수 없다는 인사이트가 있은 것 같아요. 그래서 GPU끼리 연결하는 그 링크 기술, 데이터를 주고받는 걸 MV 링크라고 그럽니다. 그거를 그때부터 준비해 온 게 지금 AI 시대에서 폭발했고 그게 AMD하고 큰 차이 중에 하나입니다. 그 차이점을 이제 경쟁사들도 인식을 했을 거고 네. 그걸 깨기 위해서 따라가고 있잖아요. 네. 과연 AMD 같은 경쟁사가 엔비디아를 대체하는 것도 가능할까요? 아니면 완전히 어렵게 될까요? 이제 1등과 2등과 차이가 이제 저는 벌어져서. 이제 한 3년 프레임으로 보면 지금 이제 인공지능 가속기 시장을 엔비디아가 90% 차지하고 있잖아요. 네. 한 70% 정도 내려올 것이다. 점유율로 보면. 점유율. 왜 그러냐면 너무 비싸고 공급량이 제한이 된다. 그러니까 시장에서 그걸 원하지 않을 것이다. 그럼 그 시장을 누군가 이제 침투해 들어가야 되는데 그 중에 하나가 이제 인텔이 있고 인텔은 가우디 시리즈가 있고 네. 가우디 2, 가우디 3가 있는데 뭐 그게 A100, H100급이고 그다음에 AMD도 MI300X라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들 기업들이 소프트웨어가 약하다. 그러니까 제가 얼마 전에 인텔 분들 만났는데 그 CPU 개발하는데 거기에 필요한 이제 컴파일러라는 소프트웨어가 있습니다. 네. 우리가 프로그램을 짜면 CPU 반도체가 알아듣게 번역해주는 프로그램인데 그 개발자만 2, 3만 명이 된대요. 예? 2, 3만 명이요? 2, 3만 명. 그런데 아마도 예. 엔비디아도 소프트웨어 인력이 10,000명은 넘을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인텔이 그러면 2, 3만 명을 키워야 되잖아요. 예. 그 소프트웨어 인력을 AMD도 그게 2, 3년이 걸릴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이 되고 그런데 어쨌거나 왜 인텔과 AMD 거를 쓸 수밖에 없느냐 2, 3년 후에 30%는 너무 비싸고 그 다음에 공급량이 안 되니까 그러면 이제 초반기에 소프트웨어가 약하면 사용자가 그걸 이용해서 개발하거나 오퍼레이션 하는데 상당한 이제 비용과 시간이 많이 들릴 것 같습니다. 또 하나는 이제 그 인공지능 반도체가 학습용이 있고 생성용 인공 반도체는 조금 소규모고 스페시픽한 아주 모델에 사용되는데 그걸 NPU라고 하는데 네. 삼성의 마하나 뭐 국내 스타트업
퓨어리 회사, 리벨리온, 사피온, 하이퍼스케일, X 이런 기업들이 이제 등장할 것 같습니다. 그게 한 30% 정도 차지할 것으로 보고요. 그런데 이제 인텔이나 AMD나 이런 데서 삼성도 언젠가는 이제 그 학습용 가속기까지 가야 되는데 네. 이들의 약점이 GPU끼리 연결망 기술이 약해요. 아까 제가 NVLink라고 그랬잖아요. 네. 더 미래는 HBM 링크도 있어야 된다고 하는데 네. 이 GPU 한 대가 아니라 수만 대가 서로 통신하면서 그 역할을 해야 되는데 그 GPU끼리 연결 기술은 엔비디아가 독점적으로 강합니다. 그리고 그 기술은 엔비디아만 씁니다. 그래서 최근에 인텔, AMD 해갖고 많은 기업들이 엔비디아 그 링크 GPU끼리 연결한 기술을 대항하는 새로운 컨소시엄을 열었어요. 반 네. 엔비디아 진영에서. 제가 알기로 UAX인가 유니버설 네. 아니 울트라 억셀레이터 링크 아마 UAX거나 UAL인가 UAL일 수도 있습니다. 울트라 억셀레이터 링크 그런 이제 컨소시엄을 만들어서 대항해서 이제 하려고 그러는 거죠. 그게 이제 또 2, 3년 걸릴 수도 있고. 그래서 엔비디아가 갖고 있는 여러 가지 장점 중에 그거를 10년, 20년 전부터 보고 GPU 한 대 갖고 안 된다. 여러 대를 연결하는 기술, 그다음에 그 소프트웨어를 운영하는 기술 이런 거를 먼저 했다라는 게 그 엔비디아의 조금 선도적인 기술이다 이렇게 생각. 그게 AMD하고 조금 차이였을 수 있겠습니다. 근데 뭐든지 또 압도적인 1등이 있으면 저 1등을 잡기 위해서 2등, 3등, 4등 다 손잡고 막 네, 이럴 수 그렇게 있어요. 하죠. 그러니까 우리가 애플이 있지만 그 CPU도 인텔 계열이 있습니다. 그죠? X86이라고. 네. 암은 그러니까 공개해서 서로 IP를 교환하면서 돈 내면 갖다 라이센스해서 쓸 수 있는. 프로세스 쓸 수 있게 암 아키텍처를 예. 만들었잖아요. 예. 그래서 암 아키텍처가 요즘 뭐 더 잘 노트북에도 들어가고 스마트폰에 들어가고 이렇게 항상 근데 이제 인텔 거는 워낙 소프트웨어가 잘 돼 있고 신뢰성이 있으니까 데이터 센터에나 슈퍼컴퓨터에는 CPU가 인텔께 들어가죠. 항상 독점적인 기업은 폐쇄형 모델을 갖고 가고 그거를 침투하려는 기업들은 공개형해서 이제 집단. 근데 나중에 또 이쪽의 시장이 커지면 자기네들끼리 열어주고. 싸우기도 하고 뭐 비용을 올리기도 자기네들끼리 하고 싸우고. 또 그 과정이죠. 근데 우리 소비자 입장에서는 좀 경쟁이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이게 참 우리가 어릴 적에 삼국지에서 보던 그런 모델들이 반도체 기업들 사이에서도 나타나는 거고 애플도 자신애가 이제 AI에서 밀리니까 네. 뭐 제미나이랑 손잡고 오픈 AI와 손잡고 뭐 하지 않습니까? 재미있는 게 암이라는 회사가 있잖아요. 영국의 암 소프트뱅크가 지금 소프트뱅크 갖고 있는데 대주주예요. 거기는 이제 고객들한테 CPU를 설계할 수 있도록 IP와 설계 도면을 빌려주거나 돈 주고 제공하는 회사잖아요. 네. 그러니까 고객과 경쟁하지 않아야 되잖아요. 네네네. 자기네가 직접 가속기도 하겠다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GPU도 할 수 있는 것 같고요. GPU, NPU 막. 예, NPU 막 들어오려고 한다고 제가 이제 이해하고 있는데 그건 제가 또 한 번 더 검색해 봐야 되겠습니다만. 근데 그 그다음에 정도로 중요하다는 거네요. 엔비디아는 기존의 CPU는 인텔 거를 썼는데 네. 그 옆에 이제 GPU 붙이고 HBM 붙였는데 그 최근에는 그 CPU 자체를 엔비디아가 설계한 거예요. 그게 그레이스 호퍼의 그레이스입니다. CPU 자체를요? 네. 그래서 그레이스 호퍼가 왜 이름이 붙었냐면 GH인데 H는 호퍼는 GPU 이름이고 예. 그레이스가 CPU 이름입니다. 어떻게 보면 인텔의 도전장을 낸 거죠. 이제 우리 거 인텔 우리 거 쓸게 이렇게 돼버리는 거죠. 근데 거기 들어가는 CPU도 또 암이 하겠다는 이런 형국 같아서 뭐 3국지 아니라 5국지, 7국지 이렇게 되는 것 같습니다. 와, 그러니까 GPU, CPU, HBM의 막 배합이 그냥 막 달라지는 거네. 이해관계에 따라서. 그러니까 엔비디아는 다 합종 자기 그 헤게모니 안에 넣고 싶어 하고 그거를 또 연결해서 슈퍼컴퓨터 만드는 것도 헤게모니를 가지려고 하는 거죠. 이게 그 기술의 발전뿐만이 아니라 그 헤게모니를 잡으려는 그게 더 무서운 거네요. 그렇죠. 우리 보통 기술자들은 그런 걸 안 보고 목표만 보고 하는데 이제 우리가 AI 시대에 와서 최전선에 이제 세상이 바뀌고 있으니까 여기서 우리가 어떤 역할을 하고 기회를 잡는가에 따라서 완전히 미래가 달라지잖아요. 그러니까 그걸 눈에 보고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기업 경영하시는 분들이
우수 인재도 모아야 되고 기술 개발도 해야 되고 생산도 높여야 되고 수율도 높여야 되는데 이런 보이지 않는 패권 헤게모니 전쟁에서 어떻게 또 포지션을 갖느냐. 그래서 한편으로는 우리가 그런데 한 역할을 하고 있다는 게 역사상 뭐 자랑스럽기도 하지만 방심하기 어렵다. 이렇게 전 국민적인 서포트가 필요하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 외 반도체 관련 책들도 보면 항상 반도체 전쟁이라는 표현 많이 쓰지 않습니까? 네. 진짜 패권 전쟁. 저는 3차 세계대전 같습니다. 네. 이야. 과거의 전쟁은 이제 폭탄이 날아다니고 뭐 냉전 시대에는 또 다른 형태가 있었지만 요즘은 AI 전쟁인데 AI 전쟁이 반도체 전쟁이 됐고 반도체 전쟁이 이제 전의 전쟁으로 이렇게. 그 사이에서 우리가 그냥 단순한 메모리만 하고 있을 게 아니라 진짜 우리도 헤게모니를 잡을 수 있게끔 가야 된다. 메모리도 당연히 잘해야 되고 그렇지만 이런 기회에 우리 영역을 이렇게 좀 넓혀서 우리 영향력과 기술 항상 상대방하고 딜할 수 있는 카드가 있어야 된다. 없으면 뭐 무시당하니까요. 예. 그러냐. 만년 그냥 협력사, 협력업체. 예. 자기네가 그러면 언제든지 또 제3의 협력업체 이렇게 만들어서 가격 경쟁시키고 그쵸. 이럴 수 있잖아요. 예. 그러니까 지금 엔비디아도 삼성전자, 하이닉스, 마이크론 딱 줄 세워놓고 네. 경쟁시키려고 하는 거잖아요. 네. 좀 왕따도 시키는 것 같고. 말 잘 들어, 막 이렇게. 영어로 그렇게 하지는 않겠지만은 네네네. 뭐 약간 이제 비유적으로 표현하면 지금 벌어지고 있는 제가 구체적으로 말씀을 안 드리겠지만은 그런 속에서 그러니까 뉴스에 나오는 게 단순 뉴스가 아니라 그런 과정이 숨어져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얼마 전에 SK그룹도 최근에 뭐 배터리 쪽이나 이런 좀 자금난 때문에 네. 아주 중요한 중역 회의들을 하는데 네. 전 계열사 사장들 다 모여서 하는데 네. 정작 최태원 회장은 미국 출장 가 있느라고 네. 줌으로 들어왔던 영상 것 같아요. 통화로만 참석을 네. 했더라고요. 네. 근데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게 미국에서 있으니 네. 갈 수밖에 없었던 거잖아요. 네. 그래서 저는 뭐 우리 삼성이나 SK 하이닉스 본사가 미국으로 안 갔으면 좋겠습니다. 공장도 그렇고. 예. 근데 그 말인 즉슨 현실은 또 다르다는 말씀이실 수도 있잖아요. 그냥 그 정도로 말씀을 드리고 긴 10년, 30년 타임 프레임으로 보면 네. 그렇게도 말을 해도 될 것 같습니다. 그러게요. 근데 또 현실은 하이닉스, 삼성전자 다 뭐 파운드리도 마찬가지고 미국에다가 또 추가로 공장을 짓고 있고 네. 그건 또 어쩔 수 없는 또 현실이고 그 수요가 있고 자본이 거기 있으니까요. 네. 그리고 또 뭐 교수님이 이제 애써서 기르신 이제 제자들도 미국 빅테크 기업들도 또 많이 가고 있고 이건 또 네. 어쩔 수 없는 현실이고요. 뭐 그런데 이제 그 삼성 하이닉스에도 많이 가 있고 미국 빅테크 회사에도 많이 가 있는데 엔비디아에 있는 졸업생이 메모리 담당이래요. 예. 그러면 메모리 회의만 담당. 그 이제 GPU에도 HBM하고 통신한 그 회로들이 들어가고 이렇지 않겠습니까? 네네네네. 그거 이제 스펙 정할 때 상대방이 우리 또 졸업생인 삼성이나 하이닉스 그 서로 표현을 안 내지만 선후배들끼리 미팅하고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보이지 않던 네트워크를 만드는 거죠. 요즘은 혼자만에 떨어져서 이렇게 일할 수 있는 시대는 아니고요. 서로 네트워크를 일으켜서 좀 우호적으로 서로 협력할 필요가 있습니다. 근데 이게 뭐 어떻게 보면 이제 너무 뭐 국뽕에 취해서 무슨 한국 사람들이 이렇게 어떻게 하려나 이렇게 보시는 분들 계실 텐데 사실 따지고 보면 TSMC 모리스 창이 60 몇 세 때 30대 초중반에 그 젠슨 황의 편지를 받고 네. 저렇게 미국 가서 힘들게 창업을 한 친구가 있어? 네. 와보라 그래. 야 우리가 만들어줄게. 네. 이렇게 해서 지금의 TSMC랑 엔비디아의 엄청난 끈끈한 관계가 시작이 된 거잖아요. 예. 거기다 뭐 AMD의 리사수는 또 뭐 오촌 관계라고 하고 젠슨 황이랑 네. 그들은 또 엄청나게 끈끈하게 네. 미국과 대만의 반도체 관계 이렇게 돼 있는 거. 네. 근데 거기에서 약간 우리나라는 조금 섬 같은 좀 그런 게 있습니다. 부럽게 이렇게 양쪽 이렇게 쳐다보고 있는 거. 네. 우리가 너무 대량 생산, 수율, 가격 이렇게 집중하다 보니까 좀 수직적인 체계가 강하죠. 그렇지만 이 기술이라든가 사업이라는 건 굉장한 네트워크를 우리가 생태계라고 얘기하는데 생태계를 구축을 해야 됩니다. 지금 우리나라 기업들이 주로 이제 부품으로 있으니까 생태계 끝에 그냥 매달려 있는 건데요. 아까도 제가 이제 삼성이나
네이버나 또는 뭐 우리 국내 스타트업들이 그 AI 반도체로 이제 시장을 점유해 가려면 네네. 반도체만 툭 있어야 되는 게 아니라 소프트웨어가 있어야 됩니다. 커스터머들을 쓸 수 있게 해줘야 되죠. 근데 이분들이 제일 어려운 게 소프트웨어 엔지니어들 구하는 게 되게 어렵다고 그러고요. 그 다음에 이게 나오면 뭐예요? 누가 만들어줘야 파운더리 업체가 있어야 되잖아요. 네. 삼성 아니면 TSMC에서 만들어 와야 되잖아요. 예. 패키징을 또 누가 해줘야죠. 예. 그 다음에 이거를 데이터 센터에 들어갈 수 있도록 또 서버나 슈퍼컴퓨터를 만들어주는 기업이 있어야 되고요. 예. 또 이거를 갖다가 서비스하는 뭐 네이버나 카카오나 뭐 마이크로소프트나 이런 기업이 있어야 되고 여기에 자본을 대는 또 자본 시장이 있어야 돼요. 굉장히 순환적인 생태계를 이루어져야 돼요. 근데 우리나라 산업 구조는 좀 더 수직적인 측면에 가깝습니다. 그래서 아마 우리나라 기업들이 AI 반도체, HBM 포함해서 AI 반도체로 확대해 가는데 가장 큰 도전 중에 하나가 이런 생태계를 어떻게 우리가 만들어내 갈 것인가, 그런 네트워크를 만들 것인가 이게 중요하고요. 그래서 최근에 저희가 인텔의 지원을 받아서 네이버하고 카이스트가 AI 공동연구센터를 만들었어요. 인텔의 지원을 받아서 네이버랑 카이스트가요? 네. 이건 뉴스에는 조그만하게 났는데 예. 그래서 인텔의 가우디라는 가속기가 있고 예. 그거를 이제 네이버는 클로바 X 그 AI 서비스에 활용하려고 그러고 네네네. 근데 거기에 필요한 소프트웨어나 AI 모델들이 필요하잖아요. 그건 이제 카이스트 교수님들이 개발하고 해서 3자 간에 이제 MOU를 맺고 최근에 계약까지도 맺고 킥오프 워크숍까지 했습니다. 그리고 이런 노력 중에 하나가 제 소신인데 혼자만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다. 그러니까 미국에 있는 반도체 기업, 한국에 있는 플랫폼 기업, 대학이 그래서 인텔도 이런 투자의 경우가 거의 없었습니다. 특히 미국에서 이루어져야 되는데 네이버가 굉장히 잘해서 저희까지 같이 하게 됐고 잘 되면 이건 꿈입니다만은 그 인텔 가속기 그러니까 엔비디아의 GPU에 해당되는 가속기가 있는데 그거의 사용자 컨퍼런스를 내년에 한국에서 열자. 그래서 인텔 가속기 중심의 생태계를 한국 중심으로 한번 가져보자 이런 꿈을 갖고 있습니다. 이게 사실 기업 간에도 또 학교까지 다 벽을 허물고 네. 다 열어놓고 손을 잡아야 되는 거네요. 예, 그래서 저도 고생 많이 한 게 그 계약도 좀 어렵지만 계약 조건도 어려운데 팩켈신과 과감하게 그 투자를 결정을 했고 이제 네이버에 여러 분들이 많이 수고를 했고 거기에 저희도 이제 참여해서 이제 같이 하는 새로운 뭐 연구 모델 새로운 걸 시도해보고 여기는 반도체보다는 카이스트는 그 카이스트 교수들이나 학생들이 AI 모델을 개발하려면 GPU가 모자라서 잘 못해요. 근데 이제 가우디 써서 인텔이 지원해 주니까 한번 좋은 모델을 개발해 보자 이런 측면이 있습니다. 그 사실 인텔도 뭐 CPU 분야에서는 되게 폐쇄적인 회사였는데 네. GPU 측면에서는 거기도 이제 쫓아가야 바뀐 되니까 다 문 열어놓고 들어와 하는 거네요. 전 세계 수많은 기업이 있는데 네이버를 선택했다는 거예요. 인텔이 선택한 거예요. 네. 그것도 상당히 시사하는 바가 큽니다. 두 번째는 대학은 또 카이스트를 선택했다는 거. 그럼 김정우 교수님 계시니까. 아니요. 저는 그 연결 커뮤니케이션은 제가 잘했던 것 같습니다. 연구는 그 이제 22명 교수님 카이스트 서울대 포항고대 교수님이 참여하는데 학생까지 지금 한 100명인데 그분들의 실력가고 근데 저는 이분들은 연구는 잘하지만 또 이런 생태계에 대한 개념 이런 거는 제가 잘 설득을 해서 이렇게 됐던 것 같습니다. 근데 네이버는 그 삼성의 마하원 네. 그 NPU 그 네. 가속기를 가지고 또 협력을 또 하고 있잖아요. 그렇습니다. 네. 그래서 네이버 입장에서도 꼭 뭐 인텔만 있는 거 아니잖아요. 삼성하고도 협력할 수 있고 SK 하이닉스하고도 할 수도 있고 또 퓨리오사 리벨리온하고도 할 수도 있고. 그래서 이게 굉장히 개방형 오픈 순환형 생태계 시스템이다. 저는 AI가 그렇다고 봅니다. 이게 어떤 분들이 이제 또 그렇게 보실 수 있을 것 같아요. 뭐 양다리 뭐 세 다리 걸쳐 놓냐 이럴 수도 있는데 네. 또 이걸 긍정적으로 보자면 모든 가능성을 열어놓고 네. 협력을 또 해야만 하는 거예요. 이거는 거의 생존을 위해서
그런데 미국의 문화가 그거를 이해하는 것 같아요. 그리고 카이스트도 뭐 삼성하고도 굉장히 많은 교수님들이 100여 명 교수님들이 공동 연구하고 있고요. 하이닉스하고도 또 많은 연구가 이루어지고 그런데 이렇게 약간 개방되고 경쟁적인 거, 뭐 삼성이 또 서울대하고도 할 수도 있고 포항대하고 할 수도 있고 이렇게 개방성과 다양성 이게 그 앞선 선구자 연구 그룹의 문화인 것 같습니다. 이게 어떻게 보면 이제 인공지능이 저희가 시작을 할 때도 네. 그 인공지능의 기술이 지금 어느 정도 와 있을까요?부터 질문을 드렸는데 네. 사실 그게 이 시장을 열어줬고 엄청난 또 패권 경쟁까지도 이어지고 있는 거고 네. 우리 기업들이 할 수 있는 건 어떻게 보면 빨리 또 연합 생태계를 구축하는 것도 중요하겠네요. 네. 일본 같은 경우도 이제 반도체 뒤처지다 보니까 라피더스인가요? 뭐 정부도 엄청나게 네. 지원하고 뭐 통신 기업도 네. 반도체 네. 다 합쳐서 이제 해보자라고 네. 하는데 물론 이제 잘 될지 안 될지는 네. 모르겠습니다만 어떻게 보면 우리도 약간 그런 게 필요할까요? 예. 그래서 이제 아까 말씀드린 이런 그 생태계를 만들어 주기 위해서 또 국가에서 하는 역할이 있을 수 있는데 거기 이제 펀딩이 필요한 거죠. MPW 한번 그 뭐랄까 칩 한번 파운드리 사용하려면 몇백억, 천억 정도 들 수 있으니까 그 국내 AI 반도체 스타트업들이 굉장히 많은 펀딩이 필요하다. 그게 하나가 있고 그 다음에 이제 그런 기업들이 GPU로 대표되는 그 학습용 가속기를 만들 수도 있고 아니면 출연용 만들 수 있는데 이걸 누군가 먼저 써줘야 돼요. 그러니까 국가 정책상 국가 기관에서 통신회사든 뭐 어떤 인센티브를 주든 어떤 방식을 통해서 이런 반도체가 쓰일 수 있도록 여러 가지 기회를 줘야 되죠. 우리가 이제 아래 한글 있지 않습니까? 마이크로소프트 워드도 있지만 공공기관에 써주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쵸, 그 시장이 살아남는 살아남는 거죠. 거고 네이버가 카카오가 성장하는데도 결국 국내 시장이 있었고 보이지 않는 정부의 역할이 있지 않았을까. 그래서 이번에도 마찬가지인데 돈의 규모가 그때보다 훨씬 더 크다. 최소한 연간 조 단위는 필요할 것 같은데 지금 뭐 우리 그 저출산 문제부터 뭐 여러 가지 그래서 대응해야 될 게 많죠. 그러니까 일단 기업들이 잘하도록 열심히 도와주는 게 우리 국민들이나 학교나 그러네요. 정부의 역할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최근에 뭐 네이버, 카카오 주가 보신 분들은 아시겠습니다만 그들의 주가가 계속 밀리고 있는 이유가 이 AI 시대에서 이제 도태되면서 네. 그나마 이제 전 세계적으로도 자국의 포털 기업이 남아서 의미 있는 점유율을 갖고 있는 데가 몇 없지 않습니까? 거의 세계적으로도. 그러니까 우리가 세계적으로 일본에도 없는 걸 우리가 갖고 있었지 않습니까? 유럽에도 없는. 예. 그런데 AI 모델은 우리가 없어요. 그래서 밀리고 있고. 지금 그 미국 스탠퍼드 대학교에서 나온 자료를 보면 거기 자료가 100% 정확하다고는 볼 수는 없지만 대부분의 새로 나오는 모델, 그걸 우리가 파운데이션 모델이라고 그럽니다. 챗GPT처럼 우리가 모델이 파운데이션 모델이 대학생 정도의 수준이라면 그걸 가져서 추가 학습하면 전문가가 되는 거예요. 뭐 의사가 될 수도 있고 변호사가 될 수도 있고 그 중에 또 굉장히 압축화해서 초경량화하면 초경량화 모델을 이렇게 단계적인 구조를 갖고 있습니다. 네. 근데 우리 자신의 모델을 가지려면 파운데이션 모델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근데 대부분이 미국과 중국입니다. 발표되는 파운데이션 모델이. 또는 뭐 프랑스 같은 데서 좀 나오고요. 네. 그래서 지금 우리가 인터넷 시대에 그래도 우리 플랫폼 기업이 나왔는데 강력한 우리 AI 기업이 나와야 되는데 그게 조금 빨간불이 켜져 있고요. 제가 보기에 이제 네이버의 하이퍼 클로바 X 네네네. 거기가 유일하지 않느냐 이렇게 싶은데 그쵸. 거기도 결국은 GPU 대수의 싸움인데 10만 대 100만 대가 있어야 되는데 그 싸움에서 자본 전쟁을 우리가 이겨낼 수 있느냐 이런 게 있습니다. 야, 그러네요. 그 사실 누군가 먼저 써줘야 한다, 기회를 줘야 한다라는 말씀해 네. 주셨는데 몇 년 전에도 그 일본이 그 소부장 이런 거 이제 막 수출 제한 걸었을 때, 네네. 그래서 결국 우리나라 소재 부품도 중요하다. 네. 라고 했는데 이것도 삼성전자 하이닉스가 생산 라인을 열어주고 써줘야 또 그들도 같이 협력하면서 네. 개발할 수 있었던 거잖아요. 네. 네. 근데 AI 측면에서도 너무나 똑같네요. 판박이네요. 네. 그렇습니다. 근데 그것도 한두 개 기업이 그냥 MOU 맺읍시다. 똑똑 부탁드립니다. 살려주세요가 아니라 우리가 국가적 차원에서. 파운데이션 모델이 없으면
라이센스 받아서 써야 되거든요. 우리가 결국은 안드로이드나 나중에는 iOS처럼. 그렇죠. 그러면 종속이 되는 우리의 자유도가 별로 없고 큰 프로핏은 거기서 다 갖고 가는 상황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 자체 모델이 있어. 특히 한글에 굉장히 성능을 발휘하는 AI 모델이 필요합니다. 그러네요. 삼성도 스마트폰 정말 잘 만들고 많이 팔고 있지만 결국은 안드로이드 생태계 없이는 안 되는 것처럼 네, 이제는 AI 시대에도 그게 우리의 것이 있어야 된다. 네. 한글이라는 또 기반이 또 네, 있으니까. 그래서 우리 자체 모델도 있어야 되고 인프라도 갖추고 있어야 되고 그렇습니다. 야, 우리 김정호 교수님이 역시 그 큰 그림도 내다보시고 미래에 대한 어떤 구상도 많이 하고 계시고 진짜 좋은 말씀 많이 들었습니다. 오늘. 네. 아,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장시간. 네, 너무 길게 얘기했던 것 같고요. 아유, 예, 정말 좋은 말씀 시청자 많이 들었습니다. 여러분들의 관심 있는 내용이었었으면 좋겠는데 아유, 그럼요. 제가 너무 제 생각만 아이, 이렇게 별 말씀, 쏟아낸 별 것 말씀. 같습니다. 당연히 우리 교수님 생각 들으려고 오시는 거죠. 다음번에도 또 종종 이런 기회 또 만들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아유, 너무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고생하셨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